해볼까요? 복습부터. 내용 안 했죠? 이거 안 했어. 아직 안 했어. 딱딱. 그치. 지난 시간에 기압과 날씨 변화 그리고 태풍 이렇게 두 개 있었는데, 일단 기압과 날씨 변화에서 고기압, 저기압, 그리고 고기압 종류, 우리나라 주변 기단, 온대저 기압, 그다음에 위성 영상 이런 거 봤었고, 태풍에서는 발생 과정, 그리고 뭐 에너지원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떻게 생겼고 거기서 날씨는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이동하고 어떤 피해를 보고 뭐 이런 것들, 풍향은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봤었죠. 일단 복습하는데 어제 시연이랑 복습하는데 한 20분 걸렸던 것 같거든. 해볼게. 일단 우리 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에 의한 압력을 기압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1기압은 몇 헥토파스칼? 1013 헥토파스칼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이때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을 고기압, 낮은 곳을 저기압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고기압과 저기압에서 어떤 기류가 나타나는지, 날씨는 어떤지, 바람은 어떻게 불어가는지 혹은 불어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일단 고기압 같은 경우는 무슨 기류? 고기압은 하강 기류. 봐봐. 내가 서 있는 이 지표면에 공기가 많아지려면 상공에서 공기들이 자꾸 내 주변으로 와줘야 공기가 내 주변에 많아지겠지? 그래서 고기압은 하강 기류, 날씨는 맑아. 뭐에 의해서 단열? 압축에 의해서 날씨가 맑아진다고 얘기했었고, 그러면 지상 부근에서 바람은 불어 나가, 불어 들어와? 불어 나가.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라고 얘기했었죠. 이렇게 조금 이동해줘. 혹시나. 그리고 저기압 같은 경우는 상승기류, 하강기류? 상승기류. 날씨는? 구름이 많고, 그다음에 뭐 흐리고 비가 오고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지상 부근에서 바람은 불어 들어와.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는 게 바로 저기압의 특징이었다라는 것. 두 번째, 고기압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정체성 고기압과 이동하는 이동성 고기압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정체성 고기압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어. 정체성 고기압 같은 경우는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주로 나타나는, 고정된 곳에서 나타나는 그런 고기압이기 때문에 주로 정체성 고기압은 그런 대기대순환에 의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동성 고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압이 자꾸 이동하는 거야. 근데 이동이 나중에, 이건 G2에서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너네 또 G2 배울 걸 이렇게 후회를 하긴 했었지만, 그 상공에서는 편서풍 파동이라고 하는, 우리 중위도 상공에서는 편서풍 파동이라고 하는 엄청난 빠른 그 편서풍이라는 흐름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데, 얘들이 파동의 형태로 굽이치면서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야. 근데 얘가 파동으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상공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고기압이 발생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저기압이 형성되기도 해. 근데 봐봐. 상공에서 고기압이라고 치면 상공의 입장에서 그쪽 부근으로 공기가 자꾸 몰려든다는 뜻이잖아. 그럼 지상 부근에서는 뭐가 나타나게? 저기압이 나타나. 반대로 상공이 저기압이라는 것은 지상 부근에서, 그치, 공기가 자꾸 우리에게로 내려온다는 거니까 고기압이 되는 거야. 그래서 파동의 형태로 자꾸 굽이치면서 흘러가는 와중에 이 편서풍 파동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지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고기압을 이동성 고기압이라고 부르는데, 편서풍 파동은 파동을 가진 상태로 흘러가는 애들이니까 지상 부근에서 나타나는 그 이동성 고기압도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야. 편서풍 파동의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이동성 고기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원리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고기압 중에는 정체성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이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을 하면 돼. 알겠지? 그리고 조금 더 딥하게 가서 정체성 고기압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고 그랬어. 일단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게 정체성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100% 완전 대기대순환의 하강기류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고기압을 무슨 고기압? 온난 고기압이었어? 한랭 고기압이었어? 온난 고기압. 이거는 머리만 조금만 굴려봐도 알 수 있지. 높은 곳에서 하강기류가 나타난다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높은 곳에서부터 계속 하강기류가 나타난다는 거니까 고기압이 높은 층까지 계속 같이 유지가 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런 대기대순환의 하강기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정체성 고기압 중에서도
온난고기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온난고기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키 큰 고기압에서 키 작은 고기압이었어. 키 큰, 그래서 높이까지도 계속 고기압이 형성된다고 얘기했었죠. 반면에 특정 지역에서 지상 부근의 냉각에 의해서, 지표 냉각에 의해서 지표 부근만 엄청나게 차가워져서 그 일정 조그만한 그 낮은 영역에서만 기압이 높게 나타나는 그 고기압을 우리가 무슨 고기압? 한랭 고기압이라고 얘기했었고, 얘는 다른 말로 키 작은 고기압이라고도 얘기를 했었다. 왜냐하면 고기압이 나타나는 부분이 아래쪽에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 저기압은 아니다. 이거는 기단 먼저 하고서 할게. 일단 기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가 지난 시간에 안 알려준 것 같아서. 기단이 뭐게? 그치, 공기덩어리를 기단이라고 하긴 하는데, 공기덩어리 중에서도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그런 공기의 성질이 좀 비슷한 공기덩어리의 무리를 우리는 기단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같은 기단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기단 같은 경우에는 기단의 변질,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나? 안 배웠지? 그거 아마 오늘 배울 거야. 기단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굉장히 얘가 지금 접하고 있는 그런 환경에 의해서 기단의 성질은 굉장히 쉽게 변한다는 특성이 있는 반면에 나중에 배울 쑥의 물덩어리 같은 경우는 이런 성질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차이점도 있긴 해요.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어쨌든 이런 기단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고기압을 우리가 기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기단은 저기압은 없고 고기압들로 구성이 돼 있을까? 뭐가 날라가? 왜 날라가? 저기압은 상승하니까.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바람은 무슨 기압에서 무슨 기압으로, 이건 뭐 상관이 없는 내용인 것 같긴 하지만 고에서 저로 부는데, 어쨌든 저기압이 형성되어 있을 때는 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불어서 공기들이 덩어리 상태로 동일한 성질을 유지한 채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대. 어떻게 보면 방금 만재가 말한 게 맞는 말이지. 날라가 버려서 그렇지.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기단들은 고기압을 우리가 기단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그래서 우리 순서대로 시베리아 기단, 그리고 그 오른쪽은 오호츠크 기단, 그 아래쪽은 북태평양 기단, 그 왼쪽은 양쯔강 기단. 여기서 세 가지는 정체성 기단이었어. 시베리아, 오호츠크, 북태평양. 세 가지는 정체성 기단. 양쯔강 기단은 이동성 기단, 이동성 고기압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시베리아는 성질이 한랭, 건조. 그러면 오호츠크에는 한랭, 다습. 북태평양은 고온, 다습. 그럼 양쯔강은 온난, 다습. 에? 맞지? 온난, 건조. 온난, 건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12월부터 1년 내내 어떤 기단이 어떤 계절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봤었는데, 겨울철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은 시베리아. 그러고 겨울 다음이 봄이죠. 봄철에 영향 미치는 것 양쯔강 기단. 그러면 초여름 오호츠크 기단이 등장했다가 한여름 북태평양 기단이 완전 세력을 키우고, 그런 다음에 다시 늦여름 혹은 초가을에 오호츠크 기단 잠깐 등장을 했다가 다시 가을 양쯔강 기단이 온 다음에 시베리아 기단이 다시 등장하는 이런 루틴으로 계속해서 기단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때 오호츠크 기단이랑 북태평양 기단이 서로 만나서 세력 다툼을 하면 무슨 전선이 형성돼? 장마전선이, 정체전선인 장마전선이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온대저기압을 배웠었는데, 온대저기압은 주로 어떤 위도에서 잘 생기게? 어느 대? 한대 전선대에서 잘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시연이 잠깐 하면서 시연이가 대기대순환을 기억을 못하고 있더라고. 나는 너네가 이걸 기본적으로 통과 때부터 계속 해와서 이거는 알겠지 하고서 지난 시간 안 했는데,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기 전에 대기대순환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기대순환 먼저 잠깐 하고 갈게요. 헤럴드요? 봐봐. 이래서 내가 아차 싶었어. 내가 굉장히 중요한 걸 안 하고 어제 편서풍 거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슈. 뭐? 누구 쌤? 이걸 비교하네. 이걸 비교한다고? 저 정도면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데. 저거는 자, 여기는 적도. 여기는 위도 30도. 여기는 위도 60도 부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일단 적도 부분에서부터 보면 위도 0도랑 위도 30도 두 개 비교했을 때 어디서 공기가 더 뜨거울까요? 적도 0도 부분, 위도 0도 부분에서 더 공기가 뜨겁기 때문에 0도 부분에서는 공기가 어떻게 돼야 돼? 위로 상승해야 돼. 그래서 적도 부분에서는 상승 기류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위도 60도 부분에서는 얘가 점점 올라가다가 공기가 점점 식을 테니까 위도 60도 부분에서 다시 어떻게 돼? 하강하는 하강 기류가 발생하게 되겠죠. 아, 위도 30도 부분에서. 그거 여기서 몰린 공기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0도랑 60도 부근으로 공기가 퍼지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위도 60도랑 90도 두 개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공기가 뜨거워요? 60도가 상대적으로 온도가 더 높으니까 60도 부근에서 상승 기류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고 얘는 다시 상공으로 올라가서 오갈 데가 없으니까 위아래로 이동을 하다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90도 부근에서 차게 식은 공기는 다시 내려오고 이 내려온 공기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되겠죠. 그러면 위도 30도랑 60도 둘 중에 누가 더 뜨거워? 30도가 더 뜨겁지만 여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치?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 순환은 뭐라고 불렀게? 위도 0에서 30도 부근에서 나타나는 순환. 헤들리 순환. 위도 60에서 90도는 극순환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이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곳에서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차가운 곳에서 식어서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이런 순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열적인 요인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도는 순환이라고 얘기를 해서 얘들을 다르게 표현하면 직접순환 혹은 열적순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운데 껴있는 얘는 무슨 순환? 이름은 뭐야? 페렐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 페렐 순환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에서 돌고 있는 이 두 마리 때문에 강제적으로 억지로 열적인 것을 거슬러서 돌고 있는 순환이라서 얘들은 직접 순환이 아니라 간접 순환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기대 순환은 이런 식으로 세포가 형성돼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보면은 위도 0에서 30도 부근에서 지상에서 부는 바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지상에서는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고 있죠. 이런 순환세포가 이렇게 지구 주변을 다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지상 부근에서는 0도에서 30도 부근으로 바람이 불어 올라가 아니면 위에서 불어 내려와? 내려오고 있는 상태지. 여기서 바람이 불어 내려오다가 우리 지구 북반구에서는 전향력이 어느 쪽으로 작용한다 그랬지? 진행 방향이 오른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원래라면 바람이 이렇게 불어야 되는데 전향력에 의해서 이렇게 휘어져서 바람이 불게 된다. 이렇게. 이런 것처럼 헤들리 순환에 의해서 지상에서 부는 바람의 이름을 무슨 풍? 무역풍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근데 여기서는 불어오는 우리 바람 같은 경우는 불기 시작하는 방향, 즉 불어오는 방향을 기준으로 이름을 붙인다고 했었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무역풍이 무역풍인데 동서남북 중에 어디에서 불어오는 무역풍?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무역풍이라서 북동무역풍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위도 30에서 60도로 넘어가 보면 0도, 30도, 60도 30에서 60도는 바람이 몇 도에서 몇 도로 지금 바람이 불고 있어, 지상에서? 30에서 60으로 불고 있죠. 그럼 바람은 이렇게 불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전향력이 작용하니까 진행 방향에 오른쪽으로 바람이 꺾이게 된다.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서쪽에서 치우쳐서 부는 바람이라고 해서 무슨 풍? 편서풍이라고 이름 붙이죠. 라스트 극순환에서 나타나는 지상에서 부는 바람을 보면
얘는 90도에서 60도 부근으로 바람이 불어야 되니까 마찬가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때도 북방구니까 오른쪽 직각방향으로 전향력이 작용해서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된다. 얘 같은 경우는 동쪽에서 치우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기 때문에 무슨 풍? 극동풍이라고 이름을 씁니다. 이라는 것까지. 그리고 대기대선안 같은 경우에는 적도를 기준으로 완전 대칭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면 밑으로 쭉 그려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무슨 풍? 남반구 0에서 30도에서도 무역풍이 부는데 이때는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바람이 불어야겠죠. 얘는 무슨 무역풍? 남동 그래서 오른쪽은 동쪽이야. 남동 무역풍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위도 30에서 60도에서 부는 바람 편서풍. 편서풍은 서쪽에서 치우쳐서 불기 때문에 이렇게 불어야 되겠죠. 편서풍. 마찬가지 남반구 위도 60에서 90도는 극동풍이 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각각의 위도대를 뭐라고 부르는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위도 0도 부근 이쪽 근방은 우리 뭐라고 이름을 붙이게? 열대야? 적도? 봐봐. 기압 한번 따져볼게. 위도 0도, 즉 적도 부근에서는 지상에 사람이 서 있다고 가정할 때 이 지상부분의 기압이 고기압이에요, 저기압이에요? 저기압. 공기들이 위쪽으로 자꾸 빠져가고 있으니까 이 지상 부근은 저기압이 되는 거겠죠. 위도 30도 부근은 공기가 위에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고기압이 돼야 되는 거고 위도 60도는 저압대, 위도 90도는 다시 고압대가 되는 저고저고 상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위도 0도 부근의 영역은 저압대, 압력이 낮은 곳이라 그랬어. 이 부분 뭐라는 거야? 너 방금 약간 외국인 같은 발음을 했어. 압력이 낮은 곳이라 그래서 저압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를 보면 적도 부근에 있는 저압대라서 이 영역을 이름 뭐라고 붙여? 적도 저압대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기후를 가지고 표현하자면 얘는 열대지방이야, 아열대지방이야, 한대지방이야? 열대지방이야. 그래서 얘는 열대 수렴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공기가 지금 위도 0도 쪽으로 위아래에서 몰려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열대지방에 있는 공기가 수렴하는 곳이다 라고 해서 열대 수렴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위도 30도 부근으로 가면 위도 30도 부근은 뭐라고 부를까? 기후로 따지면 얘는 어떤 기후를 가진 곳? 여기가 열대니까 좀 덜 더운 아열대 지방이야. 그래서 이 위도 30도 부근은 아열대긴 아열대인데 고압대예요, 저압대예요? 고압대이기 때문에 아열대 고압대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위도 60도로 가면 이 위도 60도 부근은 뭐라고 부르게? 맞아. 한대 전선대라고 불러요. 전선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영역이라고 해서 한대 전선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열대, 아열대, 아한대, 한대 이런 식으로 기후를 표현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위도 60도 부근이라서 한대 전선대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특히 이 한대 전선대 부근에서 봐봐. 위도 90도 부근에서 내려오는 엄청나게 차가운 공기 그리고 저위도 쪽에서 올라가는 따뜻한 공기가 딱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전선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실제로 따뜻한 공기랑 차가운 공기가 만나면서 정체전선이 세력이 비슷할 때 정체전선이 형성되면서 그걸 시작으로 파동이 생기면 뭐가 생기는 거야? 온대저기압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한대전선대 부근에서 온대저기압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졸려? 졸리진 않고.
그래서 이거를 내가 너네가 이거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서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이거를 모르는 상태였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눈앞이 아찔한 거야. 그래서 시작할 때 이걸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여튼 온대저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전선을 동반하게 동반하지 않게 전선을 동반하는 북반구 중위도 지방에서 굉장히 잘 생기는 저기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얘네는 구조 어떻게 생겼죠? 앞쪽에는 무슨 전선? 온난전선. 뒤쪽에는 한랭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온대저기압이 만들어진다. 볼 때마다 앞뒤 구분이 헷갈리네.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 화살표 있는 데가 앞이죠. 예? 화살표 있는 데가 앞이라고? 이게 저기압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럼 이제 질문. 자, ABC 지역에서의 날씨를 먼저 말해보는 거예요. 날씨. 내가 여러 가지 일단 물어볼게. 일단 A 지역에는 공기의 온도가 차갑고 B는 따뜻하고 C는 차가운 공기가 유지되어 있다라고 말 수 있겠고, A 지역에서 주로 생기는 구름, 측운형 구름. C 지역에서 주로 생기는 구름, 적운형 구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B 지역의 날씨는 맑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러면 이제 풍향 가볼게. A 지역에서는 무슨 풍이 주로 우세하게 불게? 동풍. 이렇게 바람이 불어야 되죠. B 지역에서는 남서풍, 바람이 이렇게 불고요. C 지역에서는 북서풍, 바람이 이렇게 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저기압, 온대저기압의 중심 하부에 있는 남쪽에 서 있는 사람이 온대저기압이 지나갈 때 느끼는 풍향 변화는 시계 방향. 이 온대저기압의 북쪽에 서 있는 사람이 느끼는 그 풍향의 변화는 반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온대저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을 해요. 어디서 어디로? 서에서 동쪽으로 계속해서 이동을 한다. 그 이유는 무슨 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편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었고, 발생 과정. 내가 우리 빨리 깨워 오천이. 백지복수 과제에도 잠깐 적어두긴 했는데, 보면 발생 과정 첫 번째 정체전선이 생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한대전선대에서는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의 세력이 굉장히 유사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한대전선대 부근에서 정체전선이 형성이 돼 있어. 이때 당시의 풍향은? 각각의 영역에서의 풍향. 위에서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전역력을 같이 고려해야 돼. 정체전선 상에서 바람이 부는 방향은 어떻게 불어? 위쪽에서는 이렇게 바람이 불고요. 이렇게 불고요. 아래쪽에서는 이렇게 불어요. 전역력을 생각을 해서. 위에서는 무슨 쪽? 서쪽. 잠깐만. 몇 페이지냐면요. 종이에 이게 그 트랙 되는 그 전이에요. 75페이지. 하부에 나와 있죠.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는, 그치, 원래라면 우리 상식적으로는 고緯도에서 저緯도로 공기가 이렇게 불면서 바람이 부는데 전역력 때문에 바람이 휘어진다 그랬잖아. 그래서 정체선선 부근에서 찬 공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람이 불고, 반면에 따뜻한 공기에서는 공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이렇게 서로 어긋나는 방향으로 정체선선 상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러다가 파동이 갑자기 발생해. 예를 들어서 위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갑자기 세력이 더 커졌다거나, 혹은 밑에서 올라가는 따뜻한 공기의 세력이 조금 더 커졌다거나, 어떤 특정한 요인에 의해서 갑자기 파동이 한번 슉 하고 발생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미친 듯이 울렁울렁 하면서 온대저기압,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형태를 점점 만들어가기 시작하죠. 하지만 여기에서 둘 중에 속도 누가 더 빨라? 왼쪽, 무슨 전선? 한랭전선의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가운데 영역부터 겹쳐지는 무슨 전선이 만들어져? 회색 전선이 만들어지게 되고, 완전하게 두 개가 겹쳐지는 순간이 되면 점점 그 따뜻한 공기 자체는 상공으로 올라가고, 그치? 차가운 공기는 아래쪽 바닥면으로 쭉 깔리게 되면서 무게중심 자체가 변하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소멸한다 라고 얘기했었죠. 기억나? 그럼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은? 그치, 위치 에너지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었다. 온대저기압에서 또 안 한 거 있나? 아니요. 넘어가? 날씨? A에서는 어떤 비 내리고? 이슬비. B는 날씨가 맑고, C에서는
소나기가 내린다. 누가 기압 말 잘했어. 온난전선이 지났을 때 기압 변화는? 기압이 낮아져 높아져? 낮아진다. 왜? 따뜻한 공기 근방에서는 공기들이 다 위쪽으로 방방 올라가기 때문에 주변의 기압이 낮다 그랬죠. 반면에 차가운 공기, 즉 한랭전선이 지나가게 되면 기압은 올라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기압과 날씨 변화에서 마지막 위성 영상. 위성 영상은 가시 영상과 적외 영상 두 가지 살펴봤었어. 가시 영상에서 하얗게 보인다는 것은 두꺼운 구름. 적외 영상에서 하얗게 보인다는 것은 높은 구름. 에너지가 많이 없는, 휘발이 없는 그런 구름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높은 구름. 허여멀건한, 그치? 허여멀건한 애들은 에너지가 없는 애들이다. 적외선에서 얘기했었죠. 태풍! 태풍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일단 태풍의 정의를 먼저 기억해야 돼. 태풍의 정의. 열대적 위도 5도 5에서 5도 사이 25도 사이. 27도 이상 해상. 오. 온도는 27도씨 이상인 어느 해상? 열대 해상에서 평균 풍속 17m/s 이상인 그런 애들을 우리가 열대저기압 혹은 태풍이라고 부른다. 최대 풍속이 17m/s 이상. 미안. 그러면 태풍 발생 과정 한번 얘기해 보시오. 공기 뭐 올라가요? 일단 열대 해상 부근에서 공기들이, 열대라는 것은 공기가 뜨겁다는 거고 해상이라는 것은 수증기가 그치 많다는 거지. 습도가 높다는 거지. 여기에서 공기가 어떻게 돼? 뜨거우니까 위로 올라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습한 공기가 올라가게 되면 단열, 팽창에 의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 수증기에 응결이 일어나게 되지. 근데 올라가면서 수증기가 응결이 돼. 기체에서 액체로 바뀌어. 그러면 주변으로 무슨 열을 방출해? 수문열을 방출하게 되죠. 수문열을 방출하면 안 그래도 뜨거웠던 공기가 수문열의 방출로 더 뜨거워지게 되면서 상승기류는 더 강해지게 된다. 그렇게 막 올라가다가 전향력이 작용하는 위도에서 이제 회전을 하기 시작하면서 구름을 높이까지 만들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더 심해져서 태풍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태풍의 에너지원은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 수증기의 잡열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발생 조건에서는 일단 0에서 5도 사이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이유. 위도 0에서 5도. 그치, 전향력이 약하기 때문에 회전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태풍이 발생할 수 없다고 했었고, 보통은 뭐 대륙이라든지 이런 그 해양의 분포에 의해서 북반구 근처에서 태풍이 더 잘 발생하고요. 뿐만 아니라 동쪽 지역보다 서쪽 근방에서 바람 무역풍의 영향으로 서쪽 근방에서 따뜻한 공기들이 더 많이 몰리기 때문에, 따뜻한 바닷물이 더 많이 몰리기 때문에 서쪽 해역에서 주로 태풍이 잘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었죠. 태풍의 구조, 뭐 최고 높이, 구름이 만들어진 최고 높이 한 15km 뭐 이런 얘기 했었고, 구름이 높은 정란운, 엄청 거대한 정란운이 형성된다. 그리고 이런 정란운이 있는 곳에서는 비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불고, 그다음에 뇌우 이런 것들, 천둥 번개 이런 것도 발생한다라는 얘기 했었죠. 태풍 같은 경우도 이동 경로를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태풍은 어떻게 이동해? 초반에는 북서쪽으로 가다가 시간이 지나면 북동쪽으로 가. 북서쪽에서 북동쪽으로 경로를 바꾸게 되는 요 지점을 무슨 점? 전향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초반에 북서쪽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무역풍의 영향 플러스, 그치,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실제로 북태평양 기단이 엄청나게 크게 발달했을 때는 얘 이동 경로 자체가 살짝 이렇게 이동하는 경향도 보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력이 너무 커지게 되면 이 가장자리를 따라서 돌기 때문에 요 기단의 영향도 같이 받게 된다라는 것. 그럼 전향점을 넘어서서 북서쪽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무슨 풍 때문에? 편서풍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또 질문. 태풍이 흘러갈 때 태풍의 이동 방향의 오른쪽 반환은 무슨 반환? 위험 반환. 왜 위험 반환이야? 위치가 이동 방향이랑 바람 방향. 그치. 보면 태풍 내부에서 부는 바람 방향, 그리고 태풍이 이동하는 속도 플러스
지금 이 아래쪽에서는 무역풍이 아까 작용을 한다 그랬잖아. 이 무역풍도 동서 방향으로 따지게 되면 얘를 도와주는 방향, 동에서 서쪽 방향으로 무역풍이 불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오른쪽 반원이 위험 반원이 되고 반대로 아래쪽 반원은 지금 태풍 내부에 부는 풍속이랑 나머지 이동 방향 혹은 무역풍의 방향 이런 것들이 다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왼쪽 반원은 안전 반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 위로 올라가도 똑같아. 그냥 여기서 이렇게 분다고 쳐도 태풍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렇게 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태풍의 이동 방향, 태풍 내부의 풍속 그리고 편서풍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여기는 겁나 강력해지고 여기는 약해지게 된다. 그래서 진행 방향의 오른쪽 반원이 위험 반원, 왼쪽 반원은 안전 반원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태풍이 지나갈 때 오른쪽에 서 있으면 여기서는 풍향 변화가 시계 방향, 오, 위, 시 했었지. 왼쪽에 서 있으면 반시계 방향으로 태풍이 변하게 된다. 풍속이 변하게 된다. 마지막 태풍 소멸. 태풍은 어떻게 소멸해? 수증기 공급이 없어지거나 그치. 일단 기본적으로 따뜻한 바다에서 생긴다는 것은 수증기가 많고, 즉 습하고 그리고 더운 바다에서 잘 생긴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을 잃게 되면 태풍은 소멸되는 거예요. 차가운 바다를 만나게 되면 상승기류가 많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세력이 약해질 수가 있고 두 번째, 설상가상으로 육지를 만나게 되면 수증기 공급도 받지 못하게 되고 그치? 그치. 마찰도 같이 작용하게 되면서 얘들이 급격하게 소멸할 수밖에 없게 된다. 요거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와, 우리 복습만 지금 30분 했어. 이거까지 하느라. 잠깐 쉬어야 되나? 한 2분만? 2분 휴식 줄게. 2분 휴식. 피곤하다. 아이고. 노래 틀어줄까? 나 그때도 후라이의 꿈 들려줬나? 그럼 오늘 딴 걸 들어야 되나? 후라이의 꿈 노래 좋은데. 윈도우 11이잖아. 이럴 수가. 지금 윈도우 몇 가지 있어? 11. 그럼 이게 제일 최신 버전인 거네? 너무 별로네. 11도 좋아. 11 코드 없어서 못 쓰고 있는 11 하는 거 같아. 11이. 감정이 때 맞췄잖아. 작업 빨리면 안 켜지는 거야. 이거 맞추는 거야? 까비. 실력으로 맞춰야지. 실력 좋대. 잘하시지. 우리나라 악기상 완전 쉬움. 이거 모르면 바보.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상식 거야. 다음 주가 시험이라니. 야, 그리고 계약하고 벌써 2개월이 지났다는 게 믿겨? 시간이 너무 빠르지 않아? 너네 이제 조만간 대학생이겠는데? 어제 시연이랑 수업하는데 그 서울대 의대간 형 놀러 왔어 여기. 여기서 앉아서 좀 놀다 갔어. 근데 휴학했대. 군대 가려고요? 아니 요즘 그 의대 관련해서 그거 하잖아. 수업 안 하나? 진짜 수업 안 해? 해볼까 이제? 군대를 가고 싶어는 해볼까? 왜냐면 Let's study. 월급이 200만 원 들어. Let's study. 어. 공부를 해봅시다. 군대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나보다 나이 어린 애한테 공부하는 거잖아. 공부에 들어갔으면 공부하자 공부 슛. 그래서 언제 갈 건데? 몰라요.
저는 제 생일 지나고 21살 대학- 때 아니 21살 때. 그래 박지원 그래야지 1년 아니 일단 대학은 갔다 가야지. 그러니까 이제 21살 간 거죠. 아. 1년 전념하고 이제 그러고 1년 6개월 한 다음에 난 일단 들어가자마자 휴학하고 바로. 군대 갈 거라고? 왜? 그럼 별론데? 좀 빨리 가. 나이 어린애한테 존댓말 쓰기 싫어서? 야, 너무 어이없는 이유 아니야? 어린애한테 존댓말 쓰기 싫다고 군대 일찍 간다는 사람 처음 봤네. 그냥 지금 자원해. 평소부터 존댓말을 많이 쓰면 괜찮아요. 네? 나 존댓말 많이 써. 해볼게. 우리나라 주요 악기상. 다들 내가 나눠줬던 종이 가지고 왔어? 야. 오. 보자. 어디 갔냐? 우리나라 주요 악기상. 매우. 어떤 것들 있나 봐봐. 우리나라 주요 악기상에. 매우. 오. 하늘에서는 콩. 실컷 졸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이상한 드립치지. 보면 강풍, 뇌우, 우박, 호우, 폭설, 한파, 폭염, 황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별표 쳐둔 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는 그냥 쉽게 그냥 뭐 문제 나와도 쉽게 풀 수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악기상이라고 하는 것, 악이 좋은 의미야 나쁜 의미야? 나쁘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기상이 나쁜 것은 악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얘기를 하면 그냥 우리 생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위험을 동반하는 이런 기상 현상을 우리는 악기상이라고 얘기를 한다. 악기상 중에 일단 간단하게 강풍부터 먼저 가볼게. 강풍은 10분 동안 평균 풍속이 14m/s 이상인 바람을 강풍이라고 얘기한다. 우리 아까 태풍 같은 경우는 최대 풍속 몇 m/s? 17m/s인 애들을 태풍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강풍은 14m/s 이상인 바람. 그래서 어디선가 흘려가면서 봤는데 태풍의 그 영역을 결정지을 때 14m/s 이상, 14m/s 이상인 부분을 태풍 구역으로 이렇게 결정한다는 것도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잘못된 내용이면 어떡하지? 어찌됐든 강풍은 평균 풍속 14m/s 이상인 바람. 강풍, 바람이 겁나 세게 부는 이런 강풍은 언제 잘 나타나느냐? 첫 번째, 겨울철에 바람 많이 불어 적게 불어. 많이 불지. 그런 것처럼 시베리아 기단 영향 받을 때, 요럴 때 강풍이 발생할 수 있고. 두 번째, 태풍도 가장 대표적인 풍속이 강한 그런 그 저기압, 열대 저기압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태풍의 영향을 받을 때도 여름철에는 강풍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끝. 피해는 그냥 아무나 시설을 파서 피해 같은 거는 굳이 하지도 않을게. 알겠지? 그냥 바람 많이 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우리 머릿속으로 굴릴 수 있잖아. 그거 못하면 야 AI도 하고 AI가 우리보다 더 똑똑한가? 이거는 아이들이 상상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굳이 너의 머릿속을 주입하지도 않을게. 알겠지? 두 번째 중요한 거 첫 번째로 나왔어. 뇌우. 뇌우라고 하는 것은 뇌가 무슨 뭐 할 때 뇌야? 낭뢰할 때 뇌야. 번개할 때 뇌. 우는 비우. 그냥 천둥번개 치면서 비 내리는 것을 뇌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뇌우라는 것은 거대한 정란운이 발달해서 천둥번개 소나기를 동반하는 현상을 뇌우라고 얘기를 한다. 뇌우가 일어나려면 거대한 정란운이 있어야 돼. 사실 악기상의 가장 핵심은 사이가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악기상의 가장 핵심은 정란운이라고 보면 돼요. 정란운. 뭐 비가 내리는 것과 관련된 악기상이다라고 하면 정란운을 먼저 떠올리면 돼. 적은 우리 그 온대저기압 할 때 한랭전선 후면에서 무슨 구름이 만들어진다고 했었지?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진다 그랬지. 저군형, 측운형 할 때 저군형이 두꺼운 구름. 측운형은 얕고 넓은 구름, 맞지? 얕고 넓은 구름을 측운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좁고 높은 구름을 저군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란운은 이런 높이 발달한 구름 중에서도 진짜 완전 최대로 높이까지 뭉게뭉게 진짜 높이까지 발달한 이런 수직형 구름을 정란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뇌우는 좀 더 강하게 비가 내리고 좀 더 천둥번개가 강하게 치려면 정란운도 그냥 웬만한 정란운이어서 안 되고 엄청 거대한 정란운이 발달했을 때 뇌우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엄청 높은 곳까지 이렇게 구름이 형성되려면 상승 기류가 강해야 될까 약해야 될까? 당연히 강해서 완전 높은 곳까지 올라가줘야 그 15km 부근
혹은 대륙권 계면 부근까지도 구름이 형성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뇌우의 발생 조건은 일단 정란운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상승 기류가 발달해서 대기가 엄청 불안정할 때, 요럴 때 뇌우가 잘 발생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보통 상승 기류가 발달하는 경우를 우리가 대기가 불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뇌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또 타고 가서 뇌우는 정란운에서 발생을 하는데 정란운은 상승 기류가 강할 때 만들어져. 그럼 상승 기류는 어떨 때 발달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려 봐야겠죠. 상승 기류는 첫 번째, 여름철에 엄청 온도가 뜨거워. 그러면 이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그럴까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럴까? 올라가려고 그러겠지. 그래서 여름철에 엄청나게 강한 햇빛을 지표가 딱 받게 되면 그 지표의 그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공기들이 위로 막 상승을 하게 되는데 요런 경우, 즉 국지적인 가열이 있을 때, 국지가 뭐야? 국소할 때 국자야. 그치? 딱 정해진 땅의 좁은 영역에서 가열이 일어날 때 고럴 때 상승 기류가 발달할 수 있다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아까 한랭전선 후면에서 따뜻한 공기를 차가운 공기가 밑으로 밀도가 큰 차가운 공기는 따뜻한 공기를 말이 왜 이렇게 안 나지? 다시 밀도가 큰 차가운 공기는 따뜻한 공기 아래쪽으로 파고들려고 하죠. 밀도가 크기 때문에. 고럴 때 강제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전선 면을 따라 위로 슉 하고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온대저기압 할 때도 한랭전선 후면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저군형 구름 생긴다라고 얘기했었던 것처럼 한랭전선에서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파고들 때 요럴 때 상승 기류가 발달을 할 수 있다. 세 번째, 이건 좀 겹치는 부분이긴 하지만 온대저기압이라든지 혹은 태풍 이런 것에 의해서 대기가 불안정할 때도 거대한 정란운이 잘 만들어진다. 태풍 같은 경우에서도 상승 기류가 엄청나게 발달하고 플러스 습하기까지 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태풍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태풍에서도 엄청 거대한 정란운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뇌우가 잘 발달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제가 이거 찍은 게 있었는데 이것도 그거죠? 맞아. 너가 찍었어? 네. 오, 애들한테 소개해줄까? 말하고 싶었어? 이거 말하고 싶어서 찾았어요. 이거 직접 경호가 찍은 번개 사진이래. 박수 한번 쳐줘. 박수. 찰나를 딱 캐치해가지고 번개 사진을 찍었네. 저희 카메라에 보이려나? 이 번개. 플래시. 신기하네. 자, 뒤로 넘겨주세요. 번개 처음 봤을 때 진짜 얘들아, 이렇게 뭔가를 자연현상을 찍으면 내가 여기에 소개를 해줄 테니까 여기 카메라에 소개하면 104명이 볼 수 있어. 지금 구독자 104명이거든. 그래서 이런 뇌우는 주로 여름철에 잘 발생해. 그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태풍에서도 뜨거운 열대 해상에서 태풍이 잘 만들어진 것과 비슷하게 실제로 여름철에는 습도가 높아요, 낮아요? 높지. 어제 시연이가 여름철에 습도 낮다고 겨울철이 높다고 해가지고 시연아 너 입술이 겨울에 터 여름에 터 했더니 어제 완전 멘붕 상태였어. 여름에 물 많이 먹으니까 건조한 거라고? 그래서 상승 기류가 발달하고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 주로 이런 뇌우 혹은 정란운이 잘 발생하더라. 이거 중요해요. 뇌우의 발달 단계. 뇌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뇌우의 발달 단계입니다. 뇌우 발달 단계를 세 가지로 나타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저군 단계, 두 번째는 성숙, 세 번째는 소멸 단계. 다시 첫 번째 무슨? 저군, 두 번째 성숙, 세 번째 소멸. 저군, 성숙, 소멸 단계. 이것도 내가 너네 말하면 헷갈릴 것 같은데 어떤 애가 이거 자꾸 숙성 단계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숙성 단계라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적은 성숙 소멸 단계야. 적은 성숙 소멸 단계.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걸 기억해야 되냐면 각 구름들이 상승 기류만 나타나는지 하강 기류도 같이 나타나는지 혹은 하강 기류만 나타나는지 이렇게 기류들에 대해서 일단 먼저 기억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비가 내리는가 안 내리는가 그리고 어떤 영역에서 비가 내리는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 두 가지. 차례차례 가보면 저군 단계. 일단 저군 단계는 강한 상승 기류가 나타나는 단계가 저군 단계예요. 이때는 이제 구름이 막 저군형 구름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저군이 성장하는 단계인데 이때 당시에는 비는 아직까지 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성숙 단계로 가게 되면 성숙 단계에서는 하강 기류랑 상승 기류가 같이 나타나게 돼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이게 가장 잘 나오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상승기류, 하강기류 같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하강기류가 나타나는 부근에서 소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내린다는 것. 이때는 많이 성숙한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은 구름이 굉장히 높이까지도 15km 최대 높이까지 형성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구름을 정란운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높이까지 뭉게뭉게 엄청나게 많이 형성된 이런 구름을. 성숙 단계에서는 무슨 기류랑 무슨 기류 같이 나타난다고? 상승기류랑 하강기류. 비가 내리는 영역은 무슨 기류가 있는 곳? 하강기류가 있는 곳에서 비가 내린다라는 것. 그 성숙 단계에서는 이름에 걸맞게 번개 엄청 치고요. 비 엄청 내리고요. 소나기 엄청 내리고요. 여기서 웬만한 천둥번개, 소나기, 우박 이런 악기상들이 다 나타나는 그런 단계가 바로 성숙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여기가 핵심 단계. 그리고 약간 문제를 꼬아서 내고 싶다 하면은 소멸 단계로도 문제를 잘 내는데 소멸 단계는 이제 저군 단계랑은 반대로 하강기류만 있는 단계를 무슨 단계? 소멸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강기류가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봐봐. 하강기류가 있으면 우리 보통 날씨가 어떻게 된다 그래? 맑다 그러지. 그런 것처럼 하강기류가 등장하게 되면서 점점 이 구름이 약화되는 이런 형태를 보이게 되고 이때는 하강기류 나타나면서 약한 비가 조금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것. 여기까지 괜찮? 오케이. 자, 내후 발달 단계 3단계를 얘기해 보시오 라고 한다면 저군, 성숙, 소멸. 저군 단계에서는 무슨 기류? 상승 기류. 비 와 안 와? 거의 안 오고. 두 번째 성숙 단계에서는 상승 기류랑 하강 기류가 같이 나타나고 비가 내리는 영역은 하강 기류가 있는 곳. 이때 천둥, 번개, 막 우박, 소나기 이런 것들 다 여기서 발생한다는 거. 마지막 무슨 단계? 소멸 단계. 소멸 단계는 무슨 일이 일어나? 하강기류 나타나고 구름이나 내우가 점점 소멸해가는 단계. 비는 내려도 약한 비가 내린다라는 것까지. 내우의 피해. 피해는 뭐 집중호우나 우박, 돌풍, 랑뢰 이런 안 좋은 것들은 다 이런 엄청 거대한 정란에서 나타난다는 거. 뭐 인명피해 나타날 수 있고 감전되거나 내가 아까 경우가 찍은 것처럼 내가 살면서 내 근방에 번개가 떨어지는 장면을 너무 많이 봤다 나는. 근데 어릴 때는 엄청 산 꼭대기에 있는 내가 어릴 때 그 영재교육원을 다녔었거든. 근데 내가 부산 출신이니까 부산시 어린이 영재교육원을 어렸을 때 다녔었는데 거기가 완전 그 교육을 받는 곳이 산 꼭대기에 있었어. 근데 그 산 꼭대기에 가서 거기 매점에서 친구들이랑 이제 아이스크림 사서 쉬는 시간에 먹고 있었는데 그거 알지? 하수구인데 약간 철창살로 된 하수구 같은 거 뭔지 알지?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는 거. 거기 휴대폰 빠지면 그거 들어 올리려고 노력하잖아. 뭔지 알지? 거기가 있었는데 막 이제 천둥번개가 막 치는데 그 천둥번개가 그 쇠창살로 한번 팍 찍고 다시 퍼벅 올라가는 장면을 내가 본 거야. 내가 어릴 때 잘못 본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찍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던데? 순식간에 파박파박 하면서. 그래서 그때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어릴 때는 원래 천둥번개가 무섭긴 하잖아. 근데 이게 내 근방에서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얘를 진짜 내가 자칫하면 맞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공포심이 엄청 드는 거야. 그러고 또 그래서 내가 천둥번개를 진짜 엄청 무서워해. 그러니까 사실 천둥은 소리가 천둥이고 번개가 무서운 거야 나는. 그거 알지? 내가 만약에 길 가다가 번개를 맞았어. 그러면 길 가다가 번개를 맞으면 난 소리를 듣기 전에 번개 맞는 거 알지? 소리보다 빛이 더 빠르니까 소리를 들었다는 건 일단 난 살아있다는 거야. 근데 어쨌든 그러고 두 번째 경우는 내가 대학생 때 또 앉아가지고 독서실에서 혼자서 비가 엄청 내리는데 혼자서 막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근데 바로 옆 건물에 보면은 여기서 저기 건너편에 있는 저 건물 있지? 예. 전관이라고 그러면 여기가 후관이고 저기 전관이라고 부르는 전관이란 말 처음 듣는 거 아닌가? 앞에 있는 저 건물 꼭대기에 있는 피레침이 박혀 있었단 말이야. 그냥 이렇게 공부하면서 멍 때리다가 비가 오면 비 많이 오네 했는데 갑자기 또 파박 하면서 그게 찍고 올라가는 거 또 본 거야. 내 근방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몇 번 보니까 아니 근데 내가 마신 건 아닌데 그냥 우연의 일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제 내가 살면서 몇 번을 본 거잖아. 그러면 이 수많은 번개가 치면서 내가 이 번개를 살면서 맞을 확률이 없진 않겠구나 생각이 드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맞으면 복권 맞으시면 돼요. 아니지. 번개를 맞는 확률이랑 복권의 확률이랑 뭐 비슷하다 그러나 번개가 더 높다 그러나? 번개가 더 작을 거야.
로또가 더 작다고는 하지만 번개 맞을 확률이 이미 겹쳤으면 난 로또 맞을 운은 없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둘은 별개의 독립 사건이잖아. 번개를 맞아가지고 살아서 내가 복권에 당첨이 돼 있다면 그거는 또 모르겠는데. 그렇지. 그치, 두 개 같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니까. 번개 맞는 순간 복권은 포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너네 강남역 침수됐을 때 기억나? 그때도 내가 학교에서 일하다가, 그때가 주말이었는데 심지어 학교에서 일하다가 내가 저녁 8시쯤에 집에 가는데 이제 천둥번개가 너무 많이 치니까 집에 못 가겠는 거야. 너무 무서워서. 우산을 들고 앞에 나가는 것조차 무서운 거야. 우산이 또 많이 쓰이죠. 우산이 피레침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잖아. 그리고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 우리 어릴 때 그 안전교육 같은 거 받을 때 보면은 그 번개 같은 거 칠 때 나무 밑에 일단 있으면 안 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 광활한 운동장 같은 데 또 서 있으면 안 되잖아. 왠지 알아? 운동장 그 엄청 넓은 한가운데 내가 있으면 내가 그냥 피리침이 되는 거. 내가 피리침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데서 서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막 혼자서 또 나는 N이잖아.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저기 GS 앞으로 지나가는데 앞에서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서 그 넓은 거리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거야. 또 너무 막 천둥치고 막 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GS 앞으로 일단 갔어. GS 앞에서 이렇게 비를 피하면서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무서워가지고 택시를 불렀다. 근데 택시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강남대로 중간쯤에서 갑자기 택시가 어우 이거 안 되겠는데요? 하는 거야. 근데 진짜 택시 바퀴에 거의 절반 이상이 잠긴 거야. 그래서 아저씨가 나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다고 택시 아저씨가 포기를 하고 더 이상 못 가겠으니까 자기도 이제 집에 가야 될 것 같다고 내려달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중간에 내려가지고 버스 기다리고 버스 타고 집으로 갔던 기억이 있지. 여튼 나는 그래서 이 번개가 너무 무서워. 그 와중에 버스는 다녔지. 버스 다녔지. 그 사람들 바퀴 완전 잠겨 있고 그 저상 버스에는 물 찰랑찰랑 거렸었어 그때. 아무튼 진짜 무서운 경험이었어. 공포심의 경험. 그래서 제발 번개는 안 쳤으면 좋겠어. 이번에도 침수되면. 설마. 한번 했는데 안 맞았지. 모르지 그건. 근데 강남대로 쪽이 요렇게 돼 있어. 지대가 보면 지대가 낮아가지고. 옛날에도 타고 있어가지고 거기는 개발 안 될 거라 했지. 아 진짜? 그 제일 잘. 화장실은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됐어. 그리고 그거 알지? 침수되면은 물 안에 들어있으면 안 되는 거. 막 가끔씩 영상 보면 신나가지고 미친 사람들이 그 홍순한 데서 막 헤엄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다가 만약에 번개가 팍 떨어지잖아? 그러면 그 다 감전되는 거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제가 들어가 봤는데 왜 들어가는 거야? 과학적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야. 아 진짜. 홍수라를 바퀴 걸려. 어릴 때 들어가 봤는데 제가 수영을 잘해가지고 하수구 있는 거 다 올라와. 야 수영 잘한다고 들어가면 왜 자꾸 잔소리가 길어지는데 수영 잘한다고 들어가면 돼 안 돼? 실제로 그때 인명피해가 왜 일어난 줄 알아? 그 맨홀 뚜껑이 열려 있어가지고 물들이 거기로 다 빠져나갈 때 거기에 사람 휩쓸려가지고 다 그쪽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인명피해 난 거잖아. 저도 그거 경험 한번 당했었는데 그거를 지금 영웅담처럼 얘기를 하겠다고? 위험한 일이야. 앞으로 절대 그러면 안 돼.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너가 아까 들어갔다며 신나가지고. 아니, 그거는 양지천이고 선생님 말한 그 매너천은 어쩌다가 그런 거예요. 아 그래? 양재천 더 위험했네. 큰일 날 뻔했네. 다음 넘어가서 우박. 우박도 중요합니다. 우박이라고 하는 것은 얼음덩어리 형태로 내리는 강수. 너네 우박 맞아봤어? 얼마 전에 우박 내렸었는데. 너네는 아마 학원에 있을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밤이었던 낮이었나? 우박에 뭐 본 적은 많죠. 본 적이 있다고? 있는 자주 내죠. 난 본도 하고 있었는데. 비가 아니라 신났네 신났어. 오래되지. 그래서 얼음덩어리로 내리는 강수를 우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박 같은 경우에는 생성 과정이 중요해. 우박도 어쨌든 아까 비와 강수, 강우와 관련된 악기상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도 정란운이 발달할 때 만들어지는 애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박, 여기서 보면 주로 정란운에서 강한 상승기류를 타고 발생하는 것이 바로 우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박의 성장 과정을 쭉쭉 보면 일단 첫 번째, 빙정이 성장합니다. 실제로 여기 보면 정란운은 굉장히 높은 곳까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지나게 되면 0도씨보다 온도가 낮은 구간이 존재하게 돼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는 낮아져 높아져? 낮아져. 그 이유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잘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0도씨 위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는 굉장히 차가운 그 구름이 있는 형성이, 너 왜 이렇게 오늘 말이 안 나오지? 차가운 영역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빙정들이 많이 존재를 하게 돼. 빙정이라는 것은 이제 얼음, 조그마한 얼음 알갱이, 그러니까 주변에 수증기들이 달라붙을 수 있게 하는 핵의 역할을 해주는 애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빙정이 관행각 물방울, 이제 0도씨보다 더 낮은 온도를 가진 물방울을 관행각 물방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거 알지? 그 가끔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액체 상태인 물에 갑자기 충격을 빡 주게 되면 밑에서부터 퍼벅 오는 거. 그게, 그치? 관행각 상태에 있던 물이 처음에 그냥 엄청나게 안정된 상태로 어떻게 잘 보존돼 있어서 0도보다 굉장히 낮은 온도인데도 얼지 않고 딱 유지가 돼 있다가 충격을 한번 빡 가해주는 순간 정신을 빡 차리고 갑자기 얼기 시작하는 거야. 거기에 관행각, 이제 관행각 물이라고 해야 되나?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관행각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들이 요 빙정들에 점점 달라붙어요. 수증기들이 요 빙정에 쓱쓱쓱쓱 달라붙으면서 빙정이 조금씩 커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이런 빙정들도 무거워지면 당연히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러겠지. 실제로 비가 내리는 과정도 이 구름 속에서 물방울들이 커지다가 중력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무거워지면 밑으로 떨어지는 게 비나 눈 이런 것들이 말이야. 근데 얘 같은 경우도 빙정이 성장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떨어질 때가 됐는데,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 상승 기류가 겁나 강하게 발생한 거야. 지금 이거 무슨 단계야? 구름 뇌우 발달 단계? 성숙 단계라고 볼 수 있지. 성숙 단계는 무슨 기류랑 무슨 기류가 같이 있어? 상승이랑 하강 기류가 같이 있죠. 이때 엄청나게 강한 상승 기류가 발달하게 되면 내려가려고 하던 요 성장한 빙정들이 강한 상승 기류를 타고 다시 위로 올라가게 돼. 그럼 위로 다시 올라가면 성장한 이 빙정이 다시금 얼겠죠. 그러다가 무거워져서 또 내려오면서 살살 녹기 시작할 때 또 주변에서 여러 가지 관행각 물방울이 달라붙어서 좀 커지게 되고, 또 내려가려고 하니까 강한 상승 기류가 위로 빡 쳐올려져서 또 얼고, 요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내려오면서 살짝 녹으면서 계속 성장하다가 또 올라가서 얼고, 또 성장하면서 내려오면서 또 녹다가 또 올라가서 상승 기류 따라서 올라가서 또 얼고, 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너네 그거 알아? 물 끓여가지고 얼리면 투명한 얼음 되는 거 알아? 그 지하 안 봤어. 그래요? 예? 예? 물을 끓인 다음에 끓인 물을 얼리면 투명한 물이 돼. 진짜예요? 그냥 얼리면 그 얼음 딱 봤을 때 투명 얼음이 아니라 약간 진짜예요? 대박. 그런 것처럼 가게에서 다 끓이고 진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얼고 녹고를 반복하면서 이 우박 같은 경우는 투명층과 불투명층이 계속 번갈아가면서 나타나기도 해요. 이거는 좀 예전에 몇 번 나오던 문제긴 한데, 이렇게 투명한 층과 불투명한 층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타난다라는 것도 그냥 이 우박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 단면을 빡 쪼갰을 때 투명층, 불투명층, 투명층, 불투명층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면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대.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어쨌든 빙정이 하강하고 상승하고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가 너무 무거워지거나 혹은 하강 기류가 있는 영역을 딱 만나게 되면 얘들이 슉 내려오면서 우박으로 내리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 여기서의 핵심은 일단 어느 구름에서 발생한다고? 우박도? 정란호에서 발생한다. 무슨 기류 있을 때 강한? 상승 기류가 있어야 얼음 덩어리를 위로 올려줄 수가 있으니까 정란호에서 잘 생긴다라는 거 일단 첫 번째로 기억하시고, 생성 과정 떠오르면 무조건 상승 하강 반복하다 떨어진다. 이것만 기억을 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우박은 주로 언제 발생하냐면 초여름이나 가을철에 잘 발생해요.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겨울에 굉장히 우박이 잘 생길 것 같잖아. 뭔가 추운 이미지니까. 겨울에 잘 안 생기는 이유는 뭐게? 상승 기류가 잘 안 발달해서? 또? 그치. 겨울에는 입술 잘 트지. 건조하다는 거지. 그치? 그때는 수증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정란운이 잘 만들어지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다.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는데, 시베리아 기단은 어떤 성질을 가진 기단이야? 한랭 건조한 기단을 가진 애들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정란운이 잘 안 생겨서 잘 안 내리고, 반면에 여름철에는 굉장히 습하긴 하지만 기온이 높아. 그래서 정란운이 엄청나게 높이까지 발달을 했다고 해도 우박이 생성돼서 내리는 과정에 이미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녹으면서 내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위에 상공에서는 뭐 우박 형태로 존재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리는 과정에서 녹아서 다 비가 돼버린다. 그래서 완전 겨울 그리고 완전 한여름 한겨울에는 잘 내리지 않고 오히려 초여름이나 가을쯤에 이런
우박이 잘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 우박 피해 이건 쉽죠. 그냥 이렇게 덩어리들이 빡빡 떨어지게 되면 실제로 우리 얼마 전에 내린 그 우박은 요런 진짜 쌀알 크기의 우박이었거든. 엄청 조그만한. 계속 투둑투둑 소리가 나서 뭐지 하고 보면은 엄청 조그만한 얼음 알갱이야.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뭐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 해도 얘들이 상승하강, 상승이류가 엄청 강한 정란에서 발달하게 되면 상승하강 계속 반복하면서 점점 커지겠지. 그래서 가끔 가다가 진짜 이만한 야구공만한 우박이 웃을 게 아니게 진짜 이런 게 떨어져. 미국이나 이런 쪽에 진짜. 우리나라에도 떨어진 적 있어. 그러면 어느 수준이냐면 그냥 다 뚫려. 뭐 비닐하우스가 뭐가 다 뚫리고 그 사과만 하니까 걔들이 사과 이렇게 팍 떨어지는 과정에서 사과 뭐 이런 과일 이런 것도 다 망가지게 되고 농작물 피해 완전 무조건 있고 그다음에 인명사고 봐봐. 너네 그런 안타까운 뉴스긴 하지만 그런 뉴스 봤지? 옥상에서 애들이 장난으로 뭐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지나가는 행인 맞고 사망했다 막 이런 기사를 보잖아. 근데 하물며 이런 건물 옥상에서 떨어지는 물건에서 사람이 맞고 죽는데 훨씬 더 높은 그 구름 속에서 만들어진 야구공만한 우박을 지나가는 사람이 머리통에 맞았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정말 끔찍하겠지? 그런 것처럼 인명사고가 실제로 나타나기도 한다. 쉬어가는 타임으로 뉴스 한번 볼래? 엄청 옛날 뉴스긴 한데 이건 저작권 없나? 괜찮아. 단비가 절실한 전남과 전북 지역에 어제 오후 야구공만한 우박이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차량 야, 어떻게 한참 됐을걸? 습관에 깨지고 주택지역은 수색못도 있습니다. 한 5, 6년? 농작물 피해는 파악조차 어렵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는 수채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네, 전남 담양군 담양읍에 나와 있습니다. 네.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가뭄 속에서 단비가 내릴 줄 알았는데 어제 오후부터 이곳 담양에는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우박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우박은 지금 1에서 2cm 가량인 작은 우박인데 하지만 이곳에 내린 우박은 5에서 10cm 가량인 아주 큰 우박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놀래라. 나도 우박인 줄. 그 지름의 크기의 우박이 하늘에서 우수 떨어졌다고 볼 수 있으실 건데요. 지금 제 옆을 차량을 보시겠습니다. 봐봐, 다 뚫린 거야.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이 이렇게 차량 유리창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구멍의 크기가 엄청 큽니다. 지금 제가 이 야구공을 좀 넣어보겠습니다. 이 구멍, 왜? 우박 때문에 뚫려 있는 그 구멍에 야구공을 넣어서 제 손까지 넣으시면도 이렇게 굉장히 남습니다. 얼마나 큰 우박이 내렸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 옆을 보시면 이쪽 하얀색 차량에 지금 표면을 보시면 우박이 뚫려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차량 전체가 이처럼 움푹움푹 있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많은 양의 우박이 쏟아지면서 이처럼 차량에 피해를 줬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는데요. 차량 우리가 썬루프라고 부르고 있는 차량 윗 유리창도 모두 깨져버렸습니다. 그만 볼까 이제? 그리고 더 보고 싶어? 이 투보 운전이라고 불리는 경차입니다. 이 경차 역시 금방이라도 이 뒷유리창이 깨져 내릴 것 같습니다. 초보 운전이었는데 중기로 내려친 것처럼 이렇게 유리창이 깨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박 피해를 본 곳은 전남 담양과 이런 거 볼 때 제일 지금 눈이 깨알 초롱초롱하지. 어제 오후 5시 반부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기상청 관측 자료를 보면 작게는 1cm에서 최대 7cm의 우박이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피해 상황을 보면 담양에서만 주택과 축사, 지금 수십 곳이 마치 벌집 모양처럼 뚫려 피해를 봤습니다. 농가 피해는 더 심각합니다. 담양에서만 비닐하우스 50여 동이 비닐이 찢기고 파손되는 피해를 봤습니다. 주변 50여 개 동은 침수되기도 했는데요. 농작물 피해가 일어났는데 우박이 블루베리도 뭉개졌대. 저희가 오면서 하는 농사를 다 망쳤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모습 같습니다. 복숭아, 매실 등이 우박 폭탄을 맞아 과실이 깨지거나 땅에 떨어져 아예 못 쓰게 된 곳도 있습니다. 아프겠다, 저만한 거 맞으면. 곡성과 장성도 피해가 심각합니다. 곡성은 사과와 배, 매실, 가수문가 등 580여 헥타르가 피해를 받고요. 신천은 650여 헥타르, 장성은 50여 헥타르가 피해를 받습니다.
옥수수와 토란, 고추, 참깨 같은 밭작물은 줄기가 꺾여서 아예 복구가 힘들 정도입니다. 해당 시군은 피해 현장에 직원을 보내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2차 감염병 등으로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방역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와서 직접 보니 피해가 정말 더 심각한데요. 진짜 자연재. 아직 집계가 끝나지 않아 앞으로 피해가 더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오늘 지나야 나올 것으로 진짜 심각했나 보다. 전남 담양군에서 YTN 백종기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지? 호우. 네 번째는 호우. 호우는 많은 비가 연속적으로 내리는 현상을 호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호우 중에서도 굉장히 좁은 영역에서 오랫동안 비가 내리면 국지성 호우라고 얘기를 한다. 오랫동안이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이라고 돼 있네. 그래서 국지성 호우는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서 많은 양의 비가 내릴 때 국지성 호우라고 얘기를 하고 1시간 동안 30mm 이상 혹은 하루에 80mm 이상일 때 혹은 세 번째 연강 수량의 10%에 상당하는 비가 하루에 내릴 때 이럴 때를 국지성 호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지성 호우도 어쨌든 비와 관련된 현상이기 때문에 뭐가 발달할 때? 정란운이 발달할 때 만들어진다. 하지만 비가 내리는 정란운이 얘 같은 경우는 한 곳에서 머물러서 비를 다 퍼붓는 것이기 때문에 정란운이 한 곳에 정체해서 비가 내릴 때 이런 국지성 호우 혹은 집중호우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주로 얘네 같은 경우는 여름철, 아까 정란운이 주로 여름철에 잘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습하고 상승기류가 잘 발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여름철에 잘 발생을 하고 두 번째 또 비가 많이 내리는 언제? 네. 장마. 장마 기간에 비가 엄청 많이 내리기 때문에 장마 전선 발달했을 때도 호우가 발생할 수 있고 세 번째 온대저기압 부근에서도 저기 한랭전선 후면에서 비가 내리는 경우도 있고 혹은 태풍 발달할 때도 비가 엄청 많이 내리죠. 이런 경우 그냥 비가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국지성 호우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들. 피해는 이런 홍수나 산사태 이런 것들 발생할 수 있고 인명피해 당연히 발생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폭설. 아까 그러니까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비가 내리면 폭우라고 했으면 이번에는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눈이 내릴 때를 폭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는 시간당 한 1에서 3cm 정도 그리고 24시간 이내에 5에서 20cm 이상 될 때 이럴 때를 폭설이라고 얘기를 한다. 발생 조건 이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정란운이 잘 생겨야 된다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눈이 내리는 것은 겨울철이잖아. 그치? 그 눈이 녹지 않고 내리려면 겨울철에 이런 폭설이 잘 내릴 텐데 아까 겨울철에는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랭건조한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정란운이 잘 생길 수가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어. 기본적으로는 이런 정란운이 잘 발달하지 않아. 근데 간혹 가다가 시베리아 기단이 변질될 때가 있어요. 이거 시험 문제 조금 잘 나올 확률이 조금 높은 애라고 나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저기압이 통과할 때도 마찬가지로 폭설이 내릴 수 있긴 하지만 두 번째 시베리아 기단 변질할 때 우리나라 서해안 쪽에 굉장히 폭설이 내릴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 여기 밑에 잠깐 읽어보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 시베리아 고기압의 찬 공기가 황해나 동해를 지나면서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을 때 이럴 때 시베리아 기단이 변질되면서 폭설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거는 살펴보면 일단 요거 하기 전에 잠깐 먼저 설명을 한번 해볼게. 나와. 그치. 봐봐. 위치도가 좀 이상한데. 어쨌든 지금 한반도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시베리아 기단 이쪽에 있잖아. 그치? 여기 시베리아 기단은 차고 건조한, 한랭 건조한 애들이에요. 그럼 건조하니까 기본적으로 수증기가 많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요런 애들이 실제로 춥기까지 하기 때문에 상승기류가 발달해서 정란운이 만들어지는 건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근데 실제로 대륙의 육지랑 바다랑 두 개 비교했을 때 비열이 누가 더 크다고? 비열. 바다가 더 크기 때문에 겨울철에 여전히 바다는 살짝 따뜻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 일반적인 차가운 공기보다. 여기가 좀 따뜻한 상태로 유지가 돼 있다가 이 시베리아 기단이 여기를 지나옵니다. 그러면 이 한랭 건조한 공기가 이렇게 지나오게 되면서 이쪽 바다 부근에서 따뜻한 열 그리고 뭘 공급받아? 바다를 지나오니까 수증기를 공급받는 거야. 그러면서 이 기단들이 변질이 되게 되면서 굉장히 습한 애들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기 한번 보시면
겨울철에 한랭 건조한 시베리아 기단이 따뜻한 황해상을 지나면서, 여기 황해죠, 황해. 황해상을 지나면서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아.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아서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층이 불안정해지면서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폭설이 내리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서해안에 나타나는 이런 폭설들을 시베리아 기단의 변질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아까 앞서서 초반에 시작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수계랑은 다르게 공기덩어리는 그 주변 환경에 의해서 굉장히 변질이 잘 돼요. 영향을 잘 받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그림 보면 방금 시베리아 기단 본 것처럼 차고 건조한 기단이 따뜻한 바다를 만나게 되면 바다는 기본적으로 일단 습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요 바다를 지나게 되면서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으면 구름이 점점점 성장을 해서 육지로 가서 강한 비나 눈을 내리기는 저군형 구름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반대로 기존의 따뜻한 바다에서 생긴 온난한 이런 공기덩어리도 찬바다를 만나게 되면 수증기를 점점점 잃고 층은형 구름으로 바뀌어서 차가운 육지로 갔을 때 그냥 층은형 구름이나 안개 정도로만 바뀌게 되는 이런 양상도 보이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 경우, 즉 한랭한 기단이 따뜻한 바다를 만나서 변질될 때 기층이 불안정해지는 거야? 아니면 따뜻한 바다에 있던 온난한 기단이 찬바다를 만나서 층은형 구름으로 바뀔 때 기층이 불안정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야? 둘 중에 어떤 경우가 불안정해지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당연히 첫 번째 한랭 기단이 따뜻한 공기 만나서 변질됐을 때. 온난 기단은 반대로 안정된 상태로 변해간다, 기층이 안정됐다라고 바뀔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기단이 발원지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며 이동한 지역의 지표면이나 해수면의 영향을 받아서 성질이 변하게 되는데 이것을 기단의 변질이라고 얘기한다.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그냥 기단 자체가 변질됐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끔 동해안에서도 폭설이 나타나는데 동해안 부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차가운 시베리아 기단이 동해상을 지나와서 그냥 그쪽 영역에서 또 기단 변질받아서 눈을 많이 내리는 경우도 있다. 간혹 가다가 그런 예시도 나오긴 하는데 보통 문제에서는 서해안, 그러니까 황해 부근을 지나면서 변질된 애들이 서해안 쪽에 엄청나게 폭설을 많이 내리는 경우를 더 예시로 많이 가지고 와서 문제를 많이 내요. 또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폭설의 피해 이것도 알지? 많이 겪어봐서 알지 실제로? 눈 조금만 와도 막 저기 막 자동차들 미끄러진다거나 교통마비 일어나고 뭐 눈 엄청나게 많이 쌓이면은 아까 봤던 비닐하우스 이런 것도 무너지고 막 그런 다양한 피해들이 나타나게 된다. 거의 끝나가. 여섯 번째는 한파. 한파가 뭐야? 추운 거. 기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현상을 한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파의 발생 원인, 이거는 사실 이 발생 원인은 지구가 원 부근에서는 나올 만한 그 수준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이건 교양 정도로만 알아도. 일단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겨울철에 영향을 주는 차가운 공기덩어리, 아까 누구였지? 시베리아 기단. 요 시베리아 기단, 즉 혹은 시베리아 고기압이 굉장히 확장됐다, 범위가 좀 커졌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 당연히 한파가 일어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구 온난화랑 관련된 건데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제트기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보통 수능에서 무조건 한 문제 정도는 환경 문제가 나오거든. 뭐 지구 온난화라든지 아니면 뭐 이산화탄소량 증가로 뭐 그게 지구 온난화지. 어쨌든 거기에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는 나오는데 그냥 설명을 쭉 주어주고서 뭐 기억 니은 디귿해서 뭐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면은 한파가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물론 문제만 봐도 풀 수 있게끔 나오긴 하겠지만 그냥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가면 실제로 평상시에는 저기 편서풍 영역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도는 흐름이 있어. 그 흐름을 우리는 제트류 혹은 제트기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제트기류가 북극 근처에서 뺑글뺑글 돌아주면서 북극에 있는 엄청 찬 공기가 내려오는 것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지구온난화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 실제로 제트기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아까 전에 뭐 전선 만들어지는 정체전선 만들어졌다 온대저기압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웬만해서는 뭐 공기의 온도에 의해서 뭐 압력 차이가 발생한다거나 그런 과정에서 바람이 부는 것도 결국에는 기압 차이잖아. 그런 다양한 것들에 의해서 균형을 잡아서 이런 제트기류 같은 것들도 형성이 돼 있는데 갑자기 지구온난화가 발생하면서 지구가 겁나 뜨거워지면서 이런 온도 격차가 갑자기 균형이 깨지게 된다. 어떤 균형이 깨지게, 기압 균형이 깨지게 된다라고 치면 기존에 돌고 있던 이 빠른 흐름이 갑자기 느슨해지기 시작해. 얘들이 점점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뺑글뺑글 돌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제트기류라는 게 이 북극의 찬 공기를 막아준 역할을 했는데 이 흐름 자체가 엄청 느슨해져 버리면 얘가
밑으로 슉 느슨해졌을 때 이 느슨해진 고리 자체가 항구까지 내려오게 되면 이 북극의 찬 공기가 더 이상 막아주지 못하고 여기까지 슉 내려오게 되는 거야. 이럴 때도 한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지구온난화라고 해서 무조건 지구가 뜨거워진다는 것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런 다양한 현상을 일으키게 되면서 언젠가는 또 우리에게 엄청 극심한 한파를 겪게 하는 그런 계기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더워지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막 그 가장 지구과학이랑 관련된 대표적인 영화가 투모로우잖아. 투모로우 보면은 막 달려가면서 뒤에 막 점점점 얼잖아. 너네 그거 봤어? 그런 것처럼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기후변화에 우리가 신경을 쓸 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한파는 뭐 저체온증이나 동상, 수도관이 파열된다거나 뭐 농산물, 축산물 이런 것들이 다 피해가 될 수 있다. 일곱 번째는 폭염. 폭염은 뭐야? 더운 거. 엄청 더운 게 폭염이지. 그래서 폭염주의보랑 폭염경보가 있는데 주의보는 그냥 좀 주의해라. 경보는 진짜 심각하다 뭐 이런 건데 주의보는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폭염경보는 35도씨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이럴 때를 폭염주의보, 경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3개월 지나면. 이거는 아까 우리 한파가 시베리아 고기압 때문에 일어난다고 얘기했으면 얘는 무슨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 때문에 폭염이 발생한다라는 것. 추가로 열대야라고 하는 것은 해가 지고 다음날 아침 해 뜰 때까지 기온 25도씨 이하로 안 내려가는 상태를 열대야. 열대 더운 야, 밤 야자를 써서 더운 밤이다. 그래서 진짜 옛날에 나 어릴 때 한 7살, 6살 이럴 때는 엄청 더우면 사람들이 그 청계천 같은 데 나와가지고 너네 그런 적 있어? 요즘은 안 그러지 않냐? 에어컨이 있어서 뉴스에서 보여주던데. 청계천에 사람들 나와서 자는 거? 목이 더 뜯기겠다. 응? 그런 경험 있어? 추억 있어? 너무 더워서 밖에 나가서 잔 경험? 계곡이 진짜 아 진짜? 계곡 위험하잖아. 어? 그런 기억은 없죠. 없어. 거실 바닥에 누워서 잔 적은 있지만 저희는 거실 바닥이 진짜 시원하고. 그래서 폭염도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히게 된다. 마지막! 황사. 이거 하고 조금 쉬자. 황사는 엄청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일단은 읽어볼게요. 중국 북부나 몽골 사막, 건조한 황토지대 이런 데서 강한 바람이 불어서 상공으로 미세먼지가 올라가. 걔네들이 누구 타고 무슨 바람? 편서풍. 이거 통과 때 쓰지. 편서풍 타고 이동을 해서 우리나라 근방에 만약에 고기압이 있다. 고기압은 무슨 기류? 하강기류니까 그런 고기압 타고 내려와서 우리나라에 그 먼지를 쫙 뿌리게 되면 그게 황사가 되는 것이다. 중국도 뭐냐? 그래서 황사는 특히 3에서 5월 사이에 발생한대. 보통 땅이 완전 겨울철에 꽉 얼어 있다가 얘들이 녹기 시작하는 봄철쯤에 이런 황사가 잘 발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발원지에서 강풍이 불게 되면 먼지가 더 많이 일겠죠. 그런 애들이 발원지에서는 무슨 기압이 있을 때 황사 피해가 커질까? 발원지. 그치, 저기압. 무슨 기류? 상승기류가 있어야 얘들이 올라가서 편서풍 타고 우리한테 올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강풍이 불 때 이럴 확률이 높아지고 두 번째, 상승기류가 발달할 때 황사가 더 심해진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햇빛이 강하게 비쳐서 저기압이 형성된다. 발원지 자체에서 저기압이 형성돼서 편서풍 타고 우리나라 근방에서는 무슨 기압? 고기압이 발생해서 하강기류가 나타났을 때 황사 피해가 커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황사 이동, 여기서 황사 같은 경우는 그냥 편서풍이 가장 핵심인 것 같아. 상공에서 편서풍 타고 와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다가 중간에 고기압이 있을 때 떨어져가지고 피해 입히는 거,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황사도 어? 반도체는 진짜 너네 알아? 엄청 미세한 작업이야. 그렇죠. 근데 그런 먼지 같은 것들이 여기 끼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반도체에 문제를 일으킬까 안 일으킬까? 일으키겠지? 그래서 뭐 항공기 엔진에도 문제 일으키고 반도체 생산에도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호흡기 질환, 눈병 유발 이런 것들도 황사로 인해서 나타날 수가 있다. 후, 일단 여기까지. 잠깐 쉬자. 뒤에 거는 금방 해. 왜냐면 우리 옛날에 했던 것들이거든. 이것도 했던 거야? 아, 하긴 모든 걸 다 했던 건데. 근데 내가 대기랑 해양 중에는 해양이 더 재밌는 것 같아. 아, 그래? 대기는
태풍이랑 고기압, 저기압? 사실 뭐 여러 가지 장황하게 했지만 대기 파트에서는 일단 태풍 한 문제 무조건 나오고요. 어? 아, 온대저기압 무조건 한 문제 나와. 그러면 뭐 있나? 아, 대기대순환 나중에 배우긴 하네. 두 번째에서. 해수의 표층순환 저기서 대기대순환 모양 배우네. 이때 만약에 못하면 어떡할래 너네? 너네가 조건 걸어.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바로 다음 시간이네? 아, 노잼. 아, 대신 조건이 있잖아. 우리는 시험 기간을 지나고 오잖아. 다음 시간 만날 때는. 그렇네요. 다음 시간에 대기대순환 얘기 못하면 뭐 할래? 벌칙. 대기대순환 못하면요? 뭐 할까요? 노래 부르기 어때? 이럴 수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극심한 벌칙을 제공을 해야 너네가 외워올 거 아니야. 이상한 노래 불러야겠다. 한자로 아이돌 불러. 한자로 못 살아. 아나 이거 왜 아프지? 어디? 아까 너 자서 그래. 아니 우리 맞아. 뭐 자율하고 아팠던 것 같아. 너무 잘. 자율 시간에 뭐 했는데? 그냥 앉아 있어. 근데 다음 시간이 그 언제? 다다음 주 월요일. 다다음 다다음 주 월요일. 나 월요일에 안 오는데. 된장 식사나. 너는 따로 화요일에 나와서 그럼 외워. 그리고 영상 찍어. 너가 지금 월요일 안 나온다고 좋아하는 걸 보니까 내가 그 꼴을 못 보겠어. 난 너무 사악한 사람이야. 근데 저 차에서 월요일 거기서 멀리 가는 것보다 여기가 여기 수업하는 게 그래? 그거 무슨 수업 듣는데? 저 국어 합법과 전문 문학이요. 아, 진짜? 잠실까지 가. 근데 왜 그렇게 멀리 다녀? 아, 거기가 저한테 맞는 수준이 있어가지고. 저 있기 그대로 있지. 맨 위에가 한글. 야. 효과가 완전 좋은데? 벌써부터만 열심히 배우네. 차라리 여기서 수업하는 게 낫겠어요, 쌤. 아니. 으차. 그거 같아. 약수터에 운동 나온 아저씨들 같아 지금. 야, 위험해. 아쉽다 아쉬워. 시발 난다고. 그래, 무릎 박살나. 저 타고 무조건 닿겠다. 그리고 야, 충격량 감소를 위해서 점프해서 하강을 착지할 때 어떻게 해야겠어? 그치? 충격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야지. 왜냐? I는 뭐니까? FT니까. FT 아일랜드니까. 중심이 안 맞잖아. 나 진짜로 잡을 때는 이렇게 되거든. 행복한 지구가. 우리가 짜장면 먹을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머지 않았어. 이게 안 닿네. 다 할 것 같았는데. 여기는 잘것 같은데. 좀 있지. 얘들아, 혹시 한 20분쯤 가도 돼? 그래. 맞다. 여기 갔네. 넌 안 다치셔서 봐. 넌 마이크를 들어주면 안 닿아. 야 165가 더 끝나는 거 못 봤어? 대신 하기 시작하면 왜 깜짝 야, 여기 닿을 수 있겠다. 너. 모르겠어. 저기도 안 될 것 같아. 아니, 내가 안 갔어. 저기 여기 할수 있어. 진짜 너그 하이큐 봤냐? 닿을 뻔했어? 안 나왔어? 닿을 뻔했어. 아, 진짜요? 착지할 때. 오, 가벼워. 아, 이루는 다 아는데. 하면 좋지. 우리는 하면 좋지. 아, 나도 장좀 살. 너네 오늘은 뭐 먹을 거야, 저녁으로? 나 저번에 혼자서 병아리 김밥에 밥 먹으러 가다가 병아리 김밥. 만재랑 민선이랑 그거 밥 먹고 있는 거 봤어. 어디서요? 저기 저기. 샬롬 분식. 아, 거기. 둘이 엄청 사이좋게 또 화목하게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잘 자랐군. 오, 뭐야?
나도 저런 형제가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물론 나도 형제는 있긴 해. 사이 좋은 형제가 없을 뿐이지. 야, 너네는 근데 진짜 클 때까지도 서로한테 의지가 많이 될 것 같아. 아, 저 덕분이죠. 인성이 나빠서. 근데 서로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딱 서로 봤을 때 어. 내가 쟤보단 낫진 않고 그 서로의 그래서 서로에 대한 연민으로 잘해주는 거야. 자존심만 되게 무슨 나는 난 나이 차이가 너무 심해서 비교할 수가 없어. 뭐 누나 있어? 아니 근데 뭐 나이 차이가 많아도 사이좋기가 쉽지가 않아 형제가. 걔세 마리. 근데 둘은 나이 차이가 안 나는데도 사이가 좋은 거예요. 보통 쌍둥이들 이렇게 일한사 쌍둥이들 보면 사이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별로 없을걸? 옛날에 왜 안 좋았어? 무슨 소리니? 어떤 계기로 좋아지게 됐어? 어떤 계기로 좋아지게 됐어? 내가 처음에 중학교 때 좋았어요. 갑자기 사춘기가 오더니 어. 성격이 약간 변해서 되게 들이대더라고요. 아 진짜? 그 뒤로 약간 좋아진 것 같아요. 원래 반대 아니야? 원래부터 그랬는데. 아 그래? 아니야, 너 그때 바뀌었어. 아, 진짜예요? 너 그때 막 손잡고 다녔잖아. 아 진짜? 그거 언제? 너가 내 손에 손 안았다고. 야 스윗하다. 동생 같네. 진짜 기억도 안 나. 동생 같아. 부럽다. 부러워. 사춘기 때 오히려 더 다녔네. 그니까 신기해. 이거 좀 거의 반대 상황 같은데. 이제 해볼까? 넥스트. 어이 짜짜짜. 뭐 여기 20문제 있는데. 너네 수능 특강 풀고 있지? 아니요. 아 어떻게 그런.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해야지. 물론 나중에. 원신하지 말라고. 우리 시간이 남는다고.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기. 해볼게요. 여기에는 업데이트가 안 돼 있네. 해수의 성질. 해수의 성질은 크게 화학적 성질, 물리적 성질 요 두 가지의 성질을 배울 테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TS도랑 우리나라 주변 해수 이렇게 두 개를 추가적으로 같이 배우게 되겠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금방 끝날 거야. TS도. 수온 염분도를 TS도라고 얘기를 하죠. 화학적 성질에는 염분이랑 용존기체 볼 건데, 염분과 용존기체 두 개가 화학적 성질, 물리적 성질은 수온이랑 밀도 이렇게 두 개 볼 거예요. 일단 염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정의는 일단 기억을 해야 돼. 왜냐면 요거 관련해서 뭐 그람 뭐 킬로그램 이런 거 헷갈리게 해서 문제 나온 적이 있었거든. 염분이란 거는 해수 1kg 어디? 얼마에? 1kg에 녹아있는 염료의 총량을 염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염분의 단위는 PSU입니다. 뭐라고? PSU. 이걸 한글로 표현하면 실용염분 단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평균 우리 전 세계 해양을 평균 냈을 때 평균 염분은 한 35 PSU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35 정도. 주요 염료들을 한번 살펴보면 해수 안에는 염화나트륨, NaCl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죠. 염화나트륨이 뭐 요 정도, 염화마그네슘, 황산마그네슘, 황산칼슘, 황산칼륨, 탄산칼슘 이런 다양한 것들이 물 안에 많이 녹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요것들의 총합을 냈을 때 35 정도가 평균 정도가 나오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물론 어떤 데는 이 전체적인 양이 조금 더 많이 녹아 있을 수도 있겠고, 어떤 데는 얘보다 조금 덜 녹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 이 전체적인 염류 종류들의 비율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 무슨 법칙이라고 얘기했어?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해수에 녹아있는 주요 원소들의 상대적인 비는 전체 해양에 걸쳐서 일정하대. 그러니까 이 총합 자체는 커지거나 작아질 수 있지만, 만약에 이 총합이 커진다 그러면 이 각각의 염류의 양, 그러니까 각각 염류들의 염분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얘들의 농도도 같은 비율로 커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고 얘기하고, 그 상대비가 일정하다라는 게 바로 염분비 일정 법칙이다. 그럼 염분과 관련해서
표층연분에 과연 어떤 것들이 영향을 주느냐라는 거 요거 필수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즉 어떨 때 표층연분이 높아지고 어떨 때 표층연분이 낮아지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야. 일단 첫 번째 강수량과 증발량이 표층연분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강수량이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염분은 어떻게 될까? 낮아지게 되고 증발량이 더 많다라고 하면 염분은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강수량과 증발량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대기대순환 우리 아까 봤지만 비가 내리는 것은 저압대에서 비가 많이 내려요? 고압대에서 비가 많이 내려요? 저기압 있는 곳에서 당연히 비가 많이 내리겠지? 왜? 저압대는 무슨 기류고? 상승기류고 기류가 상승하게 되면 단열, 팽창으로 인해서 그치 기온이 낮아지면서 이슬점에 도달해서 응결하게 되면 구름이 생기고 그 구름 안에 있는 물방울 이게 수증기들이 많이 뭉쳐서 무게가 무거워지면 비가 돼서 떨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니까 저압대에서 비가 많이 내린다. 그러면 우리 아까 저고 했었던 거 기억나? 적도 부근이 무슨 기압? 저기압. 상승기류가 나타나는 저기압 영역이기 때문에 적도 부근에서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립니다. 적도 부근에서는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즉 증발하는 양 물론 적도는 뜨겁기 때문에 증발량도 많겠지만 그거에 못지않게 비가 엄청 많이 내리는 거야. 그래서 적도에서는 강수량이 더 많기 때문에 표층연분은 낮을까 높을까? 낮아요. 낮고 반면에 중위도에서는 아까 고압대여서 저압대였어. 고압대였지. 중위도에서는 비가 잘 내리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더 많아서 염분이 좀 높은 양상을 보이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담수의 유입이야. 하천수의 유입. 우리 육지에 있는 물은 소금기가 바다에 비해서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육지에 있는 물들이 유입되게 되면 염분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세 번째, 빙하의 결빙과 해빙. 빙하가 얼 때는 순수한 물만 얼죠. 실제로 바닷물은 염류를 포함한 물인데 빙하가 딱 얼게 되면 주변으로 소금기를 다 배출한 상태의 순수한 물만 얼기 때문에 빙하가 얼면 그 주변의 염분은 높아지는 거야, 낮아지는 거야? 높아지는 거야. 뱉어내면서 주변에 자꾸 염분을 주면서 지 자체가 얼게 되는 거기 때문에 빙하의 해빙과 결빙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세 가지 중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게 강수량이랑 증발량이야. 적도 부근에서 비가 많이 내린다 그랬죠? 그럼 적도에서 염분은 어떻다고? 낮아요. 낮아. 그러면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은 높을까 낮을까? 적도에서? 낮아요. 낮아. 증발량은 적고 강수량은 높기 때문에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이 마이너스 값이 되게 됩니다. 적도에서는 이 값이 마이너스라서 표층염분도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겠고 반대로 중위도 영역에서는 아까 뭐가 더 많다 그랬어? 둘 중에. 증발량이 더 많기 때문에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은 플러스가 되면서 이쪽 부분에서는 염분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근데 고이 들어가면서 대략 한 60도까지는 이 양상, 즉 증발량과 강수량 그리고 표층염분의 관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극지방에서는 이게 맞지가 않아. 극지방에 지금 이 그래프 보면 증발량 빼기 강수량, 즉 파란색 그래프를 봤을 때는 분명히 위도 60도 이후에는 증발량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표층염분이 낮게 형성돼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 이유는 뭐야? 증발량이 많은데도 왜 표층염분은 낮을까? 그치. 극지방에 뭐가 있어요? 빙하가 있어. 한마디로 얘기해서 증발량이랑 강수량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어떤 요인이 있다는 걸 의미를 하겠죠. 극지방에 실제로 빙하가 있게 되고 여기서 지금 봤을 때 증발량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염분이 낮다는 것은 빙하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까? 녹고 있구나라는 걸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이런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다시 기억해보면 표층염분에 영향 주는 요인 세 가지 뭐뭐 있다고? 증발량과 강수량. 뭐가 많을수록 염분이 높아? 증발량이 많을수록 염분이 높다. 두 번째, 담수유입 혹은 하천수의 유입. 마지막 세 번째, 빙하의 해빙과 결빙. 다시 첫 번째, 증발량과 강수량. 두 번째, 하천수 유입. 세 번째, 빙하의 해빙과 결빙. 빙하는 어떻게 될 때 염분이 높아진다고? 얼 때. 결빙될 때 주변 부근에 염분이 높아진다라는 거. 세 번째 그림으로 전 세계 해양 표층 염분분포 보게 되면 이거 아까 저기 앞에서 봤던 그림이랑 비슷한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증발량이랑 강수량이 나타낸 그림이에요. 이거 보고 둘 중에 누가 더 많은지만 판단하면 되겠지. 적도 부근에서는 강수량이 더 많기 때문에 염분은 낮겠다라는 추정을 해보면 적도 근방에서는 중위도 지방보다 염분이 낮은 한 34 정도 되는 이런 양상을 볼 수가 있겠고 중위도 지방에서는 지금 한 35.5 정도까지 가죠. 여기 가면 36.5, 37까지도 가요.
중위도에서는 비가 많이 안 내리고 증발량이 더 많다고 했으니까 증발량이 더 많아서 중위도 영역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염분이 높게 나타난다. 플러스 염분이 높은 지역이 가운데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이유는 가운데? 이렇게 선형으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가운데 부분에서만 이렇게 딸랑 높은 부분이 나타나는 이유. 그치. 대륙 근처에서는 담수가 잘 유입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근방에서는 염분이 그렇게 높지 않게 나타난다라는 거. 그리고 극지방에서는 염분이 굉장히 낮게 나타나죠. 그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빙하가 녹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염분은 여기까지. 염분 어렵지 않지? 두 번째는 용존기체. 용존기체는 해수에 녹아있는 기체를 용존기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산소와 이산화탄소 두 가지를 알면 돼요. 일단 기체의 용해도에 영향을 준 요인은 총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수온, 두 번째는 수압, 세 번째는 염분. 뭐뭐뭐가 기체 용해도에 영향 준다고? 수온, 수압, 염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수온이 어떨 때 기체가 잘 녹을까? 낮을 때. 높을 때? 낮을 때. 실제로 우리 고체를 녹이는 거 생각하면은 수온이 높을 때 설탕이라든지 소금 이런 게 잘 녹잖아. 그래서 기체 같은 경우도 그냥 똑같지 않을까 해서 수온이 높을 때 잘 녹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고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들끼리 결합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뭐 이게 잘 흐트러진다고 한다면 기체는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얘네는 자유분방한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가 잘 녹게 하기 위해서는 좀 잡아드는 역할을 해야겠지. 그렇기 때문에 기체 같은 경우는 수온이 낮을수록 잘 녹습니다. 생각해봐. 너네 차가운 것에 예를 들어 똑같이 사이다 뚜껑을 열어둔 상태로 하나는 냉장고에 하나는 상온에 놔둔다고 생각해봐. 어떤 게 더 빨리 밍밍해지겠어? 상온에 놔둔 게 더 빨리 밍밍해져. 왜냐면 그 뜨거운 온도를 가지면은 기체들이 여기저기로 잘 빠져나갈 수 있겠지. 에너지가 높은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체를 녹이려면 무조건 온도가 차갑게 만들어놔야 여기에 잘 녹을 수 있다. 그래서 수온은 낮을수록 기체가 잘 녹고요. 수압은 클수록 빠져나가려고 하는 애들을 강제적으로 밀어 넣어놔야지 얘들이 그 기체가 녹을 수가 있는 거니까 수압은 클수록, 염분은 낮을수록. 기존에 물 속에 염분이 많이 녹아 있으면 기체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많아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염분은 작을수록 기체가 잘 녹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다시 기체 용해도에 영향 주는 요인 세 가지. 수온이랑 수압이랑 염분. 수온이 어떨 때? 낮을 때. 염분은? 염분? 낮을 때. 수압은? 클 때 용해도가 높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이 세 가지 중에 수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수온, 기체 용해도엔 수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런 용존기체와 관련해서 일단 산소를 먼저 보게 되면 용존산소라는 건 말 그대로 해수에 녹아있는 산소양을 용존산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산화탄소든 산소든 얘들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양상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산소는 표층에서 제일 많은 양을 차지를 하고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양이 갑자기 급격하게 감소를 하다가 어느 정도 깊이 이상이 되면 다시금 양이 조금씩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를 나타내게 된다. 오케이? 이런 그래프, 슉 이런 그래프. 그러면 그 이유를 일단 알아야겠지. 첫 번째, 이산화탄소든 산소든 얘들이 이런 식으로 변하는 양상은 다르지만 그 이유는 똑같아. 표층에서는 기본적으로 태양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아 적게 받아? 많이 받아. 태양복사 에너지 받고 생명체가 일어나는 활동 뭐가 있어? 광합성. 광합성이 일어나면 뭘로 바꿔줘요?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꿔주지. 그래서 표층 부근에서는 이런 광합성에 의해서 실제로 산소가 많이 존재하게 된다. 플러스 대기 중에 있는 산소들이 직접적으로 녹아드는 역할도 하면서 표층에서 산소의 양은 굉장히 많은 양으로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실제로 태양복사 에너지가 도달하는 양도 줄어들고 그리고 위쪽에서 사는 생물들이 죽어서 밑으로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그 생물 사체들이 분해가 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그 산소를 분해를 시킬 때 산소를 쓰고 이산화탄소를 또 졸지마 방금 안 졸았잖아 방금까지는.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깊이에 가면 여기 보는 것처럼 수중생물의 유기물 분해 혹은 수중생물들이 호흡하면서 또 산소를 벗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죠. 그런 영향으로 산소량이 여기서 슉슉슉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완전 깊은 곳으로 가면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심층 해수가 어떻게 만들어져? 어디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 쪽에서 내가 극지방에 있는 엄청나게 차가운 표층수가 이제 밀도가 주변에서 이제 빙하가 막 얼게 되면서 염분도 높아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온도도 낮으니까 얘들이 무거워지면 밑으로 슉 가라앉는단 말이야. 그 가라앉은 애들이 전 세계 해양으로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차가운 심해층의 물도 표층에서 차가워져서 밑으로 가라앉은 거잖아. 그러면 걔네 같은 경우도 표층에는 산소가 많아 적어? 많은 애들이었겠지. 그치? 그 애들이 내려와서 심층에 빡 깔려줬기 때문에 실제로 심층에 있는 해수 같은 경우는 산소가 조금 많은 양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심층으로 가면 갈수록 다시금 이런 심층 해수의 영향으로 인해서 산소량이 많아지는 이런 역할을 보이게 된다. 플러스 실제로 심층수는 온도가 낮아 높아? 낮기 때문에 기체 용해도도 높겠죠. 그래서 산소라든지 이산화탄소량이 깊이 들어갈수록 많아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됐어? 산소는 어디에서 가장 높다고 양이? 표층. 표층에서 산소량이 많은 이유는? 광합성이랑 대기에서 녹아든 산소들이 많아서. 그러고 나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적어지는데 그 이유는 사체분해나 호흡으로 인해서 산소가 소모되기 때문. 그러다가 더 깊이 들어가면 다시 양이 점점 늘어나. 그 이유는 심층해수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원리만 생각하면 이산화탄소도 똑같아. 이산화탄소는 산소랑 반대로 표층에서 양이 제일 적어. 그 이유는? 광합성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꿔주는 그 광합성 때문에 양이 적고. 그리고 깊이 들어가면 아까 뭐 한다 그랬지? 조금 더 깊어지면? 사체 분해하고 호흡을 하니까 이산화탄소 양은 많아지는 거고. 더 깊이 들어가면 온도가 낮아지니까 CO2의 용해량은 용해 정도, 그치? 용해도 맞아. 정확했어. 나 머리가 이제 더 이상 굳어가기 시작하나 봐. 용해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다시 양이 많아지는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된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두면 용존 산소량 그래프는 표층에서 제일 많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고, 반면에 이산화탄소는 처음에 엄청 적었다가 가면 갈수록 점점 많아지는 이런 그래프를 보이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핵심 용존 산소량 그래프는 보면은 숫자가 1, 2, 3, 4, 5, 6이야. 반면에 용존 이산화탄소량을 보면은 둘 다 단위는 똑같아. 밀리리터 퍼 리터. 얘는 44, 46, 48, 50, 50이야. 그러니까 완전 사기야. 그쵸? 그래서 이 수치를 가지고 문제를 낼 때 헷갈리게 낼 수가 있고, 옛날에는 심지어 여기 뭐 기억, 니은 이렇게 해놓고 둘 중에 어떤 게 산소 그래프, 어떤 게 이산화탄소 그래프 뭐 이런 걸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 그래서 절대적인 수치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에서 값이 크게 나타나고 용존 산소량에서 값이 적게 나타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오케이? 예. 화학적 성질은 이게 끝. 화학적 성질 첫 번째 뭐 봤었지? 염분. 염분의 표층 염분의 영향 주는 요인 세 가지. 증발량과 강수량, 또 하천수 유입, 또 빙하의 해빙과 결빙 세 가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용존 기체는 누구랑 누구? 산소랑 이산화탄소 있었다. 표층에서 양이 많은 것은? 산소. 그치. 아니 물론 양이 많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 표층에서 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산소.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는 낮았다가 밑으로 갈수록 점점 많아지는 그래프를 보인다라는 거. 또 거의 끝나. 이거는 아는 거니까 빨리 끝낼게. 두 번째는 해수의 물리적 성질. 물리적 성질은 수온이랑 밀도 두 가지 할 건데, 일단 수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수심 한 100m 정도 이내에서 거의 대부분 흡수되기 때문에 표층 부근에서 온도가 높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는 낮아진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300m보다 깊은 곳에서는 거의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온의 연직 분포에 따라서 우리는 층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이것도 통과대 다 했었죠. 첫 번째 무슨 층? 혼합층. 두 번째 손약층. 마지막 깊은 곳? 심해층.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혼합층은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있는 층, 없는 층? 없는 층. 왜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없다 그랬죠? 그치. 바람에 의해서 섞이기 때문에 실제로 바람이 없다면 위에서 밑으로 올수록 수온은 낮아져야겠지만 바람이 위아래를 섞어주면서 이 두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게 된다. 여기를 혼합층. 그리고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는 층 또 하나 있어. 어디?
심해층은 엄청 차가운 심층의 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애들에 의해서 이렇게 온도가 낮게 유지가 된 애들. 이 두 개를 연결했을 때 급격하게 이렇게 수온이 낮아지는 이 구간은 수온약층이라고 불렀다. 수온약층에서의 핵심. 지금 수온약층의 위쪽 부분이 따뜻하고 아래쪽 부분이 차갑죠. 그러면 안정이에요, 불안정이에요? 굉장히 안정해요. 실제로 뜨거운 물질은 밀도가 작아지니까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차가운 애들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성질을 갖는데 수온약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뜨거운 애들이 위에 있고 차가운 애들이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얘들은 굳이 섞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야. 대류가 일어날 이유가 절대 없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수온약층이라고 하는 것은 혼합층과 심해층의 물질 교환 자체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배웠었죠. 기억나? 네. 기억나? 그래서 뭐 혼합층은 전체 수의 한 2%, 수온약층은 한 18%, 심해층은 한 8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정도는 뭐 기억을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쭉 읽어보면 혼합층은 바람의 혼합작용, 수온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층. 수온약층은 급격하게 수온이 변하는 층, 심해층은 수온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온도가 낮은 층을 심해층이라고 얘기한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혼합층과 수온약층의 발달 정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혼합층이 발달했다는 것은 어떤 걸 혼합층이 발달했다 그러게? 혼합층. 맞아. 혼합층은 두께가 두꺼울 때 발달했다 그래. 두께가 두꺼우려면 뭐가 많이 불어야겠어? 바람이 많이 불어야겠지.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 어디게? 위도로 따지면? 바람. 중위도 부근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요. 중위도. 그래서 위도로 따지게 되면 혼합층은 중위도 지역에서 가장 잘 발달을 하고요. 계절로 따지면 여름철에 바람이 더 많이 불어, 겨울철에 바람이 더 많이 불어. 겨울철에 바람이 평균적으로 더 많이 불어요. 물론 여름에 태풍이라는 어떤 특정한 그런 사건도 있긴 하지만 그것을 제외한다면 겨울철에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계절로 따지면 겨울철에 혼합층이 잘 발달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온약층 같은 경우는 어떨 때 발달했다 그러게? 위아래 구간의 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잘 발달했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아래쪽의 온도는 심해층의 온도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좀 비슷하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표층 부근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온약층이 잘 발달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중에서 표층 수온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 저위도니까 저위도 구간에서 수온약층이 가장 잘 발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계절로 따지면 여름, 겨울? 여름에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으니까 여름철에 잘 발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해했어? 그래프 그냥 한번 보면 저위도에서는 바람이 많이 안 불기 때문에 그치? 혼합층이 굉장히 작게 발달했다고 볼 수가 있고 엄청 얕게 발달했죠. 대신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온약층이 엄청나게 잘 발달한 이런 양상을 볼 수가 있다. 반면에 중위도는 바람이 많이 분다고 했었죠. 중위도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혼합층이 굉장히 두껍게 발달해 있는 이런 양상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수온약층이 발달한다는 거. 반면에 심해층 같은 경우에는 심해층이래. 그 고위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표층 부근도 굉장히 차갑기 때문에 그냥 위아래 어떤 연직 분포가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이때는 뭔가 혼합층이 발달했다라는 얘기도 잘 안 할 정도로 그냥 위아래 온도 변화가 크게 없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그래프를 옮겨두면 위도 영도 부근에서는 혼합층이 조그맣고 수온약층이 두텁게 잘 발달하고 심해층이 그 아래에 깔려 있다. 그리고 중위도로 갈수록 혼합층이 두꺼워지는 이런 그림도 같이 기억을 해두면 좋다라는 것. 그래프 어떻게 읽는지는 알겠지? 여기가 수온약층 끝나는 지점이니까 쭉쭉쭉 연결해서 여기가 수온약층 끝나는 지점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여기는 중위도잖아. 저위도네. 그치, 저위도. 중위도는 수온약층이 여기서 끝나니까 쭉쭉쭉 따라가 보면 여기에서 수온약층이 끝나는 지점이다.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지. 두 번째는 밀도. 이것도 금방 끝나. 밀도에 영향 미치는 요인도 마찬가지로 아까 본 것처럼 수온, 염분, 수압. 수온이 어떨수록 물의 밀도가 커질까? 낮을수록. 염분은 높을수록. 수압은 클수록 밀도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데 실제로 클수록 밀도가 커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세 개 중에서 수압은 사실 그렇게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하고요. 실제로 수온과 염분 두 가지에 의해서 밀도의 당락이 갈리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거의 끝났으니까 조금만 힘내. 이거 관련된 게 바로 수온, 염분도. 수온, 염분, 온도 할 때 뭐야? 온도 뭐라고 해 영어로? 온도를 T, 그치? 그래서 앞글자 떠서 T, 염분은? 염분도?
수분 영어는 뭐예요? 솔트 어쩌고 그래서 S를 쓰나? 솔트 어쩌고 솔트요? 아니, 난 솔트가 아닌데. 썰리니티? 그치? 그래서 거기에 S를 써요. 맞아? 근데 그러면은 그 솔트에서 비슷하게 썰리니티를 해석한 거 아닌가? 염분이. 썰리니티가 염분인가? 찾아보자. 내가 나의 발음으로 들려주면 너무 저질 발음이 될 테니까. 맞아. 그니까 완전 말 그대로. 그래서 그 염분의 S를 따서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그냥 TS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로축이 염분, 세로축이 수온입니다. 그럼 봐봐. 지금 이 선들이 같은 밀도인 지점을 연결한 등밀도선을 이렇게 선으로 나타낸 것인데, 보면은 염분은 높을수록 밀도가 크다 그랬어, 낮을수록 밀도가 크다 그랬어? 높을수록.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밀도가 커져야겠죠. 반대로 수온은 낮을수록 밀도가 크다 그랬으니까 아래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커져야겠죠. 만재야. 그치? 두 가지를 조합하면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밀도가 커져야 된다. 그래서 등밀도 선을 보면 실제로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점점 밀도가 커지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이거는 그냥 뭐 이런 거 확인하는 걸로 끝나. 거의 끝났어 이제. A, B, C의 밀도를 비교하시오 라고 한다면 A랑 B랑 같고 C가 작다. 실제로 등밀도선이 이렇게 갈수록 커지는 거니까, 그치? 얘는 지금 같은 등밀도선 상에 있기 때문에 A랑 B의 밀도는 같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수온이 높은 것부터 낮은 것 순서대로 얘기를 해보시오 라고 한다면 C, B, A. 염분이 높은 것부터 낮은 것 순서대로 얘기해보시오 라고 한다면 B랑 C랑 같고 A가 작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 이거 많이 했겠지만 A랑 B 두 가지 수계를 섞으면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A랑 B의 밀도가 같지? 두 개를 섞으면 어떻게 될까? 그치? 밀도는 커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 두 개를 섞으면 일단 수온도 이 둘의 중간 성질을 가질 테고, 수온도 이 중간 성질을 가질 테고, 염분도 두 개 합한 것의 중간 성질을 갖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이렇게 그었을 때 이 둘의 중간 지점의 성분을 갖겠죠. 이해돼? 둘이 연결했을 때 딱 중간 지점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얘를 밀도로 따지게 되면 실제로 등밀도선은 이렇게 위쪽으로 굽어져 있는데 두 개를 연결한 지점은 이 지점에 위치를 하게 되니까 이 위에 있는 등밀도선보다 아래쪽 영역에 위치하게 되죠. 근데 실제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밀도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밀도가 커진다고 했기 때문에 이 지점보다 이 지점의 밀도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밀도를 가진 두 가지 수계를 큰일 났다. 같은 밀도를 가진 두 가지 수계를 합쳤다고 얘기를 했을 때 밀도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 카벨링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몰라도 돼. 이것도 나의 지식 뽐내기. 쓰잘데기 없는 지식 뽐내기. 이제 거의 끝났어. 밀도 같은 경우도 우리 앞서서 수온 연직 분포로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 이렇게 나눴잖아. 밀도로도 실제로 표층, 밀도 약층, 심층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해. 보면은 아까 밀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라 그랬지? 수온이랑 염분인데 그 중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수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수온이 높을 때 밀도가 낮고 수온이 낮을 때 밀도가 높은 양상을 보이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극지방 근방에선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죠. 여기는 비슷하지만 여기는 다른 양상을 보이죠. 저는 이제 수온 말고 다른 어떤 요인, 즉 여기서는 뭐가 영향을 미치는 걸까? 수온은 낮은데도 밀도가 낮다는 것은 염분이 여기서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구나. 그래서 고위도 극지방에서는 또 염분이 중요한 요인이 되겠구나. 온도가 낮은데도 밀도가 낮다는 것은 염분이 다른 데보다 유난히 적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가 녹고 있구나, 빙하가 녹고 있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수온이랑 굉장히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밀도 같은 경우도 표층 부분에서 마치 혼합층처럼 혼합층 바람에 의해서 섞이게 되면 밀도도 비슷할 거 아니야. 그 부분은 그냥 표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급격하게 밀도가 증가하는 요층을 우리는 밀도 약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나와 있네. 표층, 밀도 약층, 심층. 밀도 약층.
우리나라 주변 횟수 끔찍이야. 벌써 34분이야. 어떡해. 너무 피곤해. 시간 너무 짧은데. 이거는 그럼 이 정도만 할게. 이거 어차피 나중에 우리나라 근처에서 어떤 일이 어떤 횟수의 성질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보긴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계절별 차이 정도만 알고 핵심적인 것만 배우고 나중에 외울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겠지? 일단 기본적으로 여름이랑 겨울 둘 중에 어떨 때 표층수온이 높을까? 여름이 당연히 표층수온이 높고 겨울이 낮겠지. 연분은? 겨울. 연분은 언제가 높을까? 겨울. 겨울이 높고 여름이? 맞아. 그 이유는 강수량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연안이랑 외해로 따졌어요. 외해는 이제 우리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바깥쪽 바다. 연안이랑 외해를 따졌을 때 어디서 더 연분이 높을까? 당연히 외해에서 더 높겠지. 담수유입이 적은 외해에서. 그리고 남북 간 표층수 온차는 8월보다 2월이 크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 당연히 겨울쯤에 크게 나타나게 되겠죠. 여기 보면 특히 황해는 평년 수심이 얕고 대륙 및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수온 연교차가 더 크게 나타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걸 정리한 게 이거야. 표층수온은 일단 황해 같은 경우에 수온 연교차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는 육지의 영향을 받아서. 육지 영향 많이 받는 게 황해야 무조건. 뒤에 연분도 있는데 연분이든 그 다음에 수온이든 어쨌든 육지 영향을 많이 받는 게 황해. 수온 연교차가 큰 것은 황해. 그리고 남해는 연중수온이 따뜻해. 남해는 아래쪽이잖아. 쿠로시오 해류 영향을 받아서 남해 부근에서는 계속해서 연중 따뜻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줘. 빨리 이제 금방 끝낼게. 남해에서는 수온 연교차는 작고 연중수온이 높다는 특성이 있다. 연분으로 가게 되면 연분 좀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아까 황해는 육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랬지. 그래서 담수입도 많이 되는 거야. 황해에서는. 그래서 연분 같은 경우는 황해에서 최저. 계속해서 황해는 연분이 다른 데보다 더 낮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남해 같은 경우에는 쿠로시오 해류가 계속해서 흐른다 그랬지. 쿠로시오 해류는 난류인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수온이 낮으면 연분도 상대적으로 낮고 수온이 높으면 연분도 높아요. 이거 나중에 내가 암기하는 방식도 알려줄 텐데 수염. 난 이렇게 하거든. 수염. 수온이 높으면 연분 높고 나머지는 다 낮아. 수온이 높은 곳에서는 연분이 비교적 높은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갑자기 하천수 비가 많이 내리면서 하천수가 유입되면서 아까 전 남해 같은 경우는 수온으로 따졌을 때는 연중 따뜻했지만 연분으로 따졌을 때는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 갑자기 연분이 줄어들게 되면서 비교적 그 계절에 따른 연분 차이가 커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 오케이? 남해는 수온으로 따지면 연중 따뜻, 연분으로 따지면 차이 심하고 반대로 황해 같은 경우는 수온 연교차는 큰데 연분 차이가 아니라 수온 연교차는 큰데 연분은 최저다. 늘 최저다. 하천수 유입 많이 받아서. 이 정도만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 오늘 여기서 끝. 박수. 오늘 진짜 열심히 달렸다. 만재는 잤지만 난 열심히 달렸어. 오늘도 나눠줄게. 안돼 40분이야. 40분. 오늘 진짜 달렸다. 밥 못 먹어요. 40분이야. 밥 못 먹는다고? 미안해. 사과. 왜? 가면서 먹으면 되잖아. 사과 있다니. 사과 있다니. 자. 레전드. 안녕.